인사드리겠습니다. 유영현 세무사입니다. 어제 세제 개편안이 일부 발표됐죠? 어제 뭐가 발표됐습니까? 어제 발표된 내용은 상정세법이 먼저 일부가 그 수정 내용이 발표됐는데요. 아시겠지만은 상속증여세 세율이 어제 개편이 안 되는 걸로 현재 확정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도에 증여하실 분들이 2억 원 이하로 이제 증여하실 생각이 있다가 이게 없어지는 바람에 그냥 올해 그대로 하시면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가상자산 아시죠? 혹시 어르신들 가상자산 갖고 계세요? 오늘 제가 점심 먹으면서 교수님하고 얘기하는데, 아니 이용현 세무사 그 가상자산이라는 게 컴퓨터상에 존재하는 0과 1의 숫자인데 그게 비트코인이 1억 4천만 원씩 한다는 게 자기는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어르신들 이해 갑니까?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은 이제 최근에 화두가 되는 건 젊은 친구들은 가상자산에 대한 관심이 너무 커요. 왜냐면 이제 예전에 저희가 이제 뭐 부동산 투자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워낙 이제 시드머니가 많이 들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 친구들이 가상자산 중에 좀 이렇게 가치가 있을 만한 걸 미리 선별해가지고 투자를 하거든요. 근데 세무적으로는 현재 가상자산은 뭐 아시겠지만 비트코인이란 이더리움, 솔라나, 뭐 도치코인 이런 것들인데, 그게 이제 원칙적으로 하면 내년도 1월 1일부터 과세하는 걸 이렇게 돼 있다가, 그거는 여야 합의를 해서 최종 소득세법이 확정되는데, 그거는 이제 2027년 1월 1일부터. 근데 그건 또 그때 가봐야 됩니다. 실제 바뀔지 안 바뀔지는.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가장 문제가 됐던 금융투자소득세 아시죠? 우리가 이제 상장 주식이나 해외 주식 이런 거 이제 사고 팔면 당장 내년부터 과세하는 걸로 돼 있다가 그거는 완전히 폐지하는 걸로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융투자소득세는 현재 과세가 안 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종전대로 상장 주식 1% 미만 갖고 있는 수익 주주들은 사고 팔면 양도세 이런 거 다 없습니다. 비과세입니다. 그렇죠. 이제 해외 주식은 어떻습니까? 자녀분들 중에서 젊은 친구들은 저도 아들만 둘 있는데 해외 주식 관심이 많죠. 그렇죠. 그리고 해외 주식은 어때요? 해외 주식은 내가 사는 게 문제가 아니고 팔았을 때 양도소득세 문제가 바로 발생합니다. 얼마까지입니까? 연간 양도가액이 아니고 양도 차익으로 250만 원 초과하면 무조건 다음해 5월 말까지 양도세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럼 모르시고 놓치신 분도 많으세요. 근데 그럼 세무사님 그러면 제가 양도 차익이 250만 원 안 되는데요, 또는 내가 손실 보고 팔았는데 하면 굳이 신고 안 하셔도 그건 무방합니다. 가산세 없으니까. 근데 이제 한 가지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가상자산을 만약에 내가 많이 갖고 있는데 자기 배우자라든지 또는 자녀분들 이렇게 증여를 하시잖아요. 또는 갖고 있다 돌아가시게 되면 어때요? 그때는 과세됩니다. 뭐가 과세되는 거예요? 상속세 또는 증여세로 과세됩니다. 양도세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신문 기사에 보셨겠지만은 뭐 특정 직업에 계신 분들이 가상자산을 이렇게 탈루해서 가상을 사서 그걸 개인 지갑에 넣어서 그걸 100억을 탈루니 200억 탈루니 하는 말이 바로 가상자산입니다. 근데 그거는 적발되면은 만약에 자녀나 배우자 명의로 이체를 하게 되면 그거는 상속세 증여세에 어마어마하게 납니다. 여러분들 상속세율 최대 얼마입니까? 50%죠. 오늘 제가 할 강의가 바로 그 내용인데요. 이제 어르신들이 연세가 드셔가지고 만약에 이제 돌아가시잖아요. 그러면 한 가지 문제가 봉착하는 게, 예전에는 상속세는 사실 있는 사람들의 세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1년에 한 20만 명 정도 돌아가시는데 그 중에 1%, 약 2,000명 정도만 세금을 냈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2,000명이 아니죠. 그 한 10배 늘었습니다. 그 2만 명, 2만 5천 명 이 정도 늘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가장 큰 이유. 일단은 경제 규모가 우리가 옛날에 비해서는 엄청 커졌죠. 그쵸? 그리고 또 하나는 자산 가치가 엄청나게 올라갔어요. 그쵸? 여기 서대문 아파트도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올랐죠?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가 세무서 근무할 때 강남 세무서 이제 자산세가 근무했는데 현대아파트, 압구정 현대아파트가 85년도 분양 당시 얼마였냐면
600만 원이었습니다. 분양가가. 그때도 비싸죠. 85년 지금 또 몇 년 전이에요? 40년 다 되잖아요. 그 당시에 8,500인데 지금 어떻습니까? 33평짜리 약 얼마에 거래돼요? 40억 정도 거래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현대아파트 팔아도 상속세가 없었는데 지금은 현대아파트 팔면 무조건 상속세가 날라옵니다. 근데다가 이번에 상속세, 증여세 쪽이 개정이 안 된 게 뭐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속공제가 현재 자녀공제가 5천만 원 하던 게 1인당 5억으로 늘려고 이게 지금 현재 폐지돼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종전대로 가게 되면 40억짜리 상속하면 당연히 세금이 많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어르신들 거 저도 마찬가지인데 이 젊어서 또는 생존 시에 열심히 벌어가지고 부를 축적을 했습니다. 아파트도 사고 상가도 사고 오피스 사고 그다음에 뭐 예금 적금 펀드 가상자산 다 가지고 있는데 이제 이게 나이가 들어서 돌아가시게 되면 한 가지 문제가 우리나라에 이제 평균적으로 보면 통계청이 이제 작년에 발표한 자료를 보면은 우리나라는 전체 자산 중에 약 95% 이상이 다 부동산입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을 만약에 상속하시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좋죠? 강남에 20층짜리 빌딩 보통 한 3,400억 하거든요? 오, 받으면 좋죠. 근데 이게 문제가 터집니다. 지금 상업용 건물은 국세청이 전부 다 상속 증여이라면 다 감정을 합니다. 그럼 시가 감정을 하니까 어때요? 1,300억이 나올까? 1,000억이라 간단하게 해보면 어때요? 거기에 보증금이 한 200억 정도 들어있거든요. 그러면 순재산이 800억이죠?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그 다음에 이것저것 뭐 부채 빼고 해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한 200억 있다 진짜 그러면 600억이잖아요. 그 600억에 상속세를 최대로 받게 되면 얼마입니까? 상속세가 대략 300억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혹시 300억 안전화 보셨어요? 혹시 300억짜리 보셨어요? 혹시 이렇게? 수표 1,000만원짜리 보기도 어렵죠? 300억은 3 밑에 0이 몇 개 있어요? 10개입니다. 0이 10개. 그리고 납부서에 쓰게 되면 칸이 모자라요. 그 정도로 큰 돈입니다. 근데 문제는 자녀분들이 또는 그 돌아가신 어머니, 아버님이 300억 정도 낼 만한 세금 준비를 하셨냐 하는 게 가장 큰 핵심이죠. 그쵸? 준비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뭐 자유방임주의죠? 그래, 나 죽으면 니들이 알아서 이런 거잖아요. 근데 알아서 다 알려버리죠? 왜냐면 그 정도 큰 물건들은 사실상 상속세 되게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연부했나보다 10년 동안 30억씩 갖다 내든지, 그죠? 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감정평가에서 층을 자릅니다. 이제 구청에서 이제 건축허가 낼 때 보면 층을 자를 수 있거든요. 층을 구분 등기 시켜가지고 그 중에 일부를 빼가지고 국세청에 정확히 말하면 기획재정부에 상속 물건으로 물납을 해야 됩니다. 그쵸? 그러면 1,000억 중에 300억이 날아가면 전체 층수의 3분의 1이 날아가 버리죠? 그 다음에 또 문제가 또 뭐 있습니까? 그러니까 남편이 가지고 있다가 부인이 또 돌아가시게 되면 어때요? 또 부인 돌아갈 또 반토막 납니다. 그러면 남편 돌아가시고 부인 돌아가시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건물이 반토막이 납니다. 그쵸? 그 다음에 그 자녀분들도 나이들이 있죠. 어머니 아버지 80세 90세면 당연히 자녀분들 60세니까 어때요? 돌아가시면 또 반토막이 또 납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승자는 누구다? 국가다. 네. 그래서 내가 젊은 시절에 또는 뭐 나이가 들어서 그런데 재산을 축적하고 소득을 거양하는 건 다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과연 내가 그런 행위를 하는데 목적이 뭐냐 이거예요. 내가 왜 그런 재산을 축적을 하고 결혼해서 애를 낳고 그죠? 축적해서 그다음에 상속하는데 내가 50%씩 세금을 내면서 상속을 해야 하는 그 부분은 조금 고민을 해야 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영생하실 건 아니죠? 죽음은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평등합니다. 우리나라 최고 갑부인 회장이 돌아가셨을 때 이 상속세가 문제가 됐죠. 대충 뭐 12조 6천억이라고 그래요. 대충. 여러분 12조 6천억은요.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돈입니다. 그래서 돈이 없어서 연변납 10년 했거든요. 그러니까 1년에 얼마씩 갖다 내요? 1조. 여러분들 1조란 돈이 얼마나 큰 돈이냐면, 자, 여기 계신 분들 다 해봤자 300명이 안 돼요. 1억짜리 다발을 10,000개를 갖다 놓은 게 10,000개. 그러니까 10,000개면 어때요? 여기 다 채우고 모자라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머리에도 아마 그 돈이 씌워질 거예요. 그 정도로 큰 돈입니다. 1조라는 돈이. 근데 그 돈을 1년에 한 번씩 갖다 내야 됩니다. 가산금 3.4% 포함해서. 어마어마한 돈이죠. 하물며 저희 같은 중주주나 이 저소득층은 그런 세금을 낼 만한 자금 여유가 없어요. 그냥 먹고 살기 바쁘고 그러다 보니까 준비가 안 된 상태로 돌아가시다 보니까 꼭 자녀분들이 싸우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저도 이제 상속세신 거 고객님과 많이 해드리는데 제가 그러거든요. 이제 남편 돌아가시면 부인하고 자식들이 와요. 아들 있고 딸 있고 하면 꼭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아들 옆에 며느리, 딸 옆에 사이가 같이 와요. 그러니까 왜 같이 오는 겁니까 도대체? 자기네 아버지 돌아가신 것도 아닌데. 그거 왜 그럽니까 도대체? 끼어들기 시작하면 상속 분쟁이 크게 나게 돼 있어요. 왜 그렇죠? 이유가 뭐예요? 일단은 자산에 대한 탐욕 문제가 걸려 있어요. 그쵸? 내게 아니니까 어디 공짜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자존심 문제가 걸려 있죠. 그죠? 아들 입장에서 많이 혜택을 받는데 딸 입장에서는 딸이라고 옛날 어르신들 어때요? 최가인이라고 많이 안 주고, 그쵸? 홀대를 했거든요. 근데 법적으로는 상속 지분이 동일하죠? 어머니만 50을 더 주는 거고. 그래서 그게 이제 문제가 되면은 상속 분쟁이 심화됩니다. 근데다가 사이 며느리가 붙어가지고 싸우면 어때요? 더 시끄럽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 합니다. 상속이 일어나면 유언 상속이 되지 않는 이상은 협의 상속할 때 며느리 사이는 다 배제하고 가족분만 도장 가져가서 찍으라고 그래요. 그게 맞죠? 네. 아니 자기 아버지 어머니한테 왜 자기들 더 난리예요? 남의 재산에 대해서. 아니 뭐 부법적 그거를 부인하는 게 아니고 상속인들은 법적으로 누구누구입니까? 배우자고 자녀들만 상속이 원칙적으로 상속이니까 사위 며느리는 다 제외시켜야죠. 근데 들어다 보니까 분쟁이 보통 심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어르신들 여기 계신 분들이 재산이 어느 정도 된다 하면 내가 어느 정도는 유언서를 작성해 놓을 필요도 있습니다. 저 연대 법무대학원 바로 옆에 있는데 저희 이제 상속증여세법 이제 그 과세 실무 교육 받는데 유언서를 작성하는 게 저희 그 뭡니까 시험이에요. 그럼 이제 그걸 작성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해야 될 거. 내 재산이 얼마인지 리스트를 작성해야 되죠. 그 다음에 할 게 또 뭡니까? 이거를 마누라한테 줄지, 아들 큰 애한테 줄지, 작은 애한테 줄지, 아니 안 주고 그냥 학교에다 기부를 해버릴지 고민이 막 됩니다. 그러니까 하다못해 그 얼마 되지도 않은 자산인데도 그런 상태인데 큰 재산들은 유언 상속이 안 된 상태 협의 분할로 가버리면은 큰 문제가 터진다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이제 어르신들 중에 이제 부동산 부분 이제 상가 같은 경우는 자제분들이 협의 잘 안 되면 n분의 1 이렇게 같이 그 상속을 해주거든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이 건물 하나에 어머니, 아들, 딸 3명이 이제 공동 상속을 받아요. 근데 누군가는 또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쵸? 근데 나는 현직에 있는 공무원이고 또 한 사람은 예를 들어 고위공직자고 어머니는 뭐 경력은 노신다 치더라도 그러면 누군가는 관리를 해야 하는데 그 관리하는 비용은 또는 시간은 누가 그거를 줄 거예요. 그죠? 그럼 상속받은 제가 더 줘야 되는데 더 주긴 싫고 그럼 무료 봉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관리하는 사람이 입이 대빨로 나와요. 그죠? 아니 니나는 상속집은 똑같은데 왜 나만 이렇게 맨날 정말 그 세입자들 나가고 들고 나가고 뭐 수리비 내고 내가 중개사 저기하고 세금 내가 왜 다 하냐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더 줘야 되는데 안 주니까 그런 문제 발생하죠. 근데 이제 문제가 그때 어머님이 돌아가시면 두 자제분이 상속받는데 문제는 두 자제분 중에 먼저 한 사람이 만약에 죽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아들이 죽으면 며느리하고 손자 손녀가
또 딸려들었죠. 그 다음에 딸이 또 죽으면 딸의 남편인 사위와 또 손자손이 또 따라 들어와요. 그러면 코딱지 많은 건물에 소유자가 벌써 몇 명이에요? 소유자가 많으면 어디로 갑니까? 배가 산으로 갑니다. 예. 그래서 안 좋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런 건물 가지신 분들은 특정 상속을 유언 상속을 해서 요 건물은 큰 거, 요건 작은 거 해가지고 그 모자란 부분은 협의해가지고 보충해 가져가든지 해야지 N번째 쪽에 나면 꼭 그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합리적으로 상속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아니 세무사님들은 전 근데요 별로 재산도 없어요. 그거 상속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도 싸워요. 저 봉천동에 1억 5천만 원짜리 다세대 하나 상속됐는데 부인하고 자식 2명이 그거 가지고 싸워요. 그 보증금 빼면 1억도 안 되거든요. 그런 데서 싸웁니다. 그러니 상속에서 가장 그 단초가 싸움의 단초가 되는 거 언제 싸워요? 언제 싸웁니까 여러분들? 싸워보신 분 혹시? 언제 싸우냐면 이제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이제 부고장 내잖아요. 요즘 이제 부고장 한 그 문자나 카톡으로 보내는데 그런 이제 오잖아요. 와가지고 이제 인사드리고 조문하고 그 다음에 봉투를 넣는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이제 3일자 끝나면 어때요? 보통 이틀 정도 보통 하죠? 또는 3일자 끝나면은 모여가지고 이게 이제 갈리기 시작하죠? 봉투를. 그 이건 네 거, 이건 내 거, 이건 공통이가 하는데 그때부터 싸우기 시작해요. 그쵸? 특히 이제 고위 공직자나 이런 분들은 이제 부익이 많이 들어오니까 그 다음에 또 이름 없는 사람 적게 들었잖아요. 그럼 그거 가지고 싸워요. 그럼 병원비는 또 N분의 쪼개내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적게 들어온 사람은 형이 많이 받았으면 1억 넘게 받으면 형이 좀 내면 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또 형은 또 그렇게 생각 안 하죠. 근데 그때부터 기분이 상해 있어요. 그건 이제 상속이 되고 나서 재산 채무 다 조회한 다음에 그 다음에 분할할 때 이제 시끄러워지는 거예요. 형은 유학 가는데 엄마 아빠가 다 지원해주고 나는 저 지방대 갔다고 안 주고 했는데 이것저것 다 따집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이제 분할이 잘 안 되죠. 근데 신고는 해야 됩니다. 6월 말까지, 6개월 말까지. 그런데 그 상태 조사를 나오면 어떻게 돼요? 이게 기분이 엄청 나쁘잖아요. 내가 받지도 못했으니까. 그러면 조사할 때 요 건들은 형이 실제로 가져가고 확인서 써줍니다. 막. 그러면 세금 어느 쪽으로 날아가요? 그쪽으로 증여세가 날아갑니다. 근데 문제가 증여세가 날아가면 10년 내 증여는 또 어때요? 상속재산에 엎어가지고 상속세를 또 과세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최고의 승자는 국세청이라고. 아니 그런 케이스 많습니다. 여러분들 하다 보면. 그래서 상속은 사실 우리가 어머니 아버지 할아버지는 나와서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끼케 한 번, 두 번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옛날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히 어머니 아버님이 가부장적이고 호주 상속제도 때문에 장자 때 상속하는 케이스가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여자분들은 배제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 소위 말하는 억눌린 게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상속이 일어나면 당연히 기분도 안 좋고 마음이 많이 상하죠. 근데 이제 여기 계신 남성 노인네 또는 여성 노인네 분들 중에서 조심할 게 참 이해가 안 되는 게요. 희한하게 아들 쪽에는 더 많이 주려고 하고요. 딸 쪽은 또 안 주려고 그래요. 아니 이 딸은 뭐 남의 자식이에요? 아니 그럼 결혼을 왜 해서 납니까? 낳지를 말든지. 꼭 차별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자 입장에서는 저희가 대학을 가려고 했으면 대학도 안 보내주지. 그 다음에 상속재산 분배할 때도 여자라고 배제시키니까 열이 엄청 받거든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제 변호사 사무실 쫓아가요. 그쵸? 쫓아가가지고 내가 이거 혹시 더 돌려가 있나 없나 또는 언니나 오빠한테 이거 혹시 더 간 거 있나 다 추적해가지고 이거를 까발리는 거예요. 구세청에. 그러면 일단 증여세도 맞고 또 상속세도 얻어맞고. 그쵸? 근데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이제 아들 딸만 상속 50%씩 받는데 형한테 뭐 60%가 내가 40을 받아도 거꾸로 내가 60%가 형이 40 받아도 그게 뭐가 그렇게 기분이 상할 일들입니까? 여러분 기분 상합니까? 그러신가 보네요. 대답 안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자 보세요. 우리가 살면서 남한테도 내가 밥도 사주고 커피도 사주고 다 줘. 또 어떤 분들은 뭐
저소득층 자녀들한테 뭐 장학금도 내주고 막 그러잖아요. 할머니 형제인데 내가 좀 덜 받고 더 가져가면 또 어떻습니까? 근데 그게 용납이 안 돼요. 그게 희한합니다. 남도 아닌데. 남한테는 가서 예를 들어 뭐 지역장 무슨 반장님, 단장님 해가지고 밥 사가면 지켜서 하니까 좋아하는데 자기 형제들한테는 밥도 안 사요. 커피도 안 사고. 그리고 상속재산 받을 때는 그렇게 냉정하게 합니다. 그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 좀 더 주면 됩니다. 근데 안 됩니다, 그게. 현실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을 내려놔야 됩니다. 그래야지 가능해요. 자, 서두가 길었는데요. 제가 이제 서두를 길게 꺼낸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제 상속이나 이쪽에 부딪히게 되면 실제로 부딪히는 문제들을 설명드렸고요. 그러면 합리적으로 이거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런 부분을 제가 설명드려서 좀 길게 뺐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잘 보이시죠? 잘생겼죠? 네. 저희 집사람은 저보고 제일 못생겼다고 합니다. 네. 잘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자, 국세 동의회는 지금 현재 아까 이제 이성훈 부총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국세청 출신이고 그 다음에 세무사 자격을 가지고 개업을 했거나 또는 자격을 가지고 있거나 또는 국세청에서 퇴직하신 분들의 모임인데 거기서 이제 저희 자원봉사단은 저희처럼 이제 실제로 세무사를 하시는 분들 안 하시는 분도 있는데 주로 이제 하는 일은 지금처럼 이렇게 무료로 강의를 해드린다거나 또는 각 지역 단체에 가서 저희가 기부 행사도 하고 그 다음에 뭐 농어촌 일손 돕기 이런 것도 많이 하는 단체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공익법인으로 현재 지정돼 있어요. 사단법인 국세동호회가 그 자원봉사. 그래서 기부금을 납부를 하면 기부금 영수증 처리해드립니다. 그 사업자는 비용처리하면 되고 근로소득자는 기부금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일했고 저는 이제 여기서 일을 하지만 저희 사무실은 따로 있습니다. 삼성동에 따로 있고 요거는 제가 따로 자원봉사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국세동호회 이제 홈페이지 돌아보면 이렇게 저희가 이제 국세동호회에서 1년에 매년 유튜브라든지 이런 거 찍어가지고 방송을 하고 있고요. 아, 제가 여기 있는데 조회 건수가 별로 안 나옵니다. 이 조회 건수가 좀 나오면 국세동호회들 광고 수익이 많이 들어올 텐데 생각보다 많이 안 들어오더라고요. 네, 하여튼 이렇게 해서 상속 증여, 종부세, 취득세 이런 부분 전체적으로 강의를 하고 있고 이건 다 회원가입 무료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많이 참고하시고요. 자, 노후 대비하려면 뭐가 중요해요? 자식이 중요해요? 자금이 중요해요? 자식이 중요합니까? 노후 대비는 자식은 별로 안 중요합니다. 예. 왜냐하면 깨놓고 말하면 어때요? 예를 들어 아버지 어머니가 이제 요양병 어떤 요양원에 가셨어요. 근데 그게 한 달에 요양비 말고 거기에 들어간 병원비하고 그쵸? 그 다음에 그 생필품 이런 거 다 해가지고 한 달에 한 300만 원씩 들어간다 치자고요. 그럼 아들 딸이면 어때요? 한 달에 최소 한 사람이 150만 원씩 내야 되죠. 근데 아들 딸 중에서 뭐 한 달에 몇 천만 원 버는 사람도 있지만은 어떻습니까? 한 달에 끼기야 뭐 3, 400 버는 자녀분들도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150만 원 떼가지고 낸다는 거는 이건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자식 결혼해서 살면 지 생활을 해야 되는데 아버지 엄마 거기 입원했다고 요양치료한다고 150만 떼주면 근데 빚이 없었는데 또 집사느라고 빚지고 이자 갚고 원금 갚고 하면 정신이 없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내가 상속세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그 부분을 어때요? 계산을 해보고 재산을 팔 건지 말 건지 증여할 건지 말 건지 그다음에 그대로 상속할 건지 말 건지 상속하게 되면 예금을 할 건지 적금을 할 건지 수익주권 펀드 가상자산 부동 그다음에 저기 파생결합증권 이런 거 할 건지 다 결정을 해놓은 상태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연세가 드시면 사실 뭐를 해야 되냐면 1년에 한 번씩 있잖아요. 12월 말일자 이제 올해 12월인데 12월 말일자 내 전체 재산의 내역을 스크린 해가지고 좀 정리를 해놓으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대충 얼마 되고 그 다음에 이거를 어떻게 상속할 건지 만약에 내가 현재 시점 죽게 되면 상속세 얼마 나오는데 이런 재원을 어떻게 말할 이런 준비는 조금 해놓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저도 엑셀에다가 리스트 다 만들어가지고 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유언장 여러분들 뭐 증권사에서 유언 대용 신탁을 쓰시죠? 하시죠? 그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나 죽으면
내가 살았을 때 신탁을 해가지고 나 죽으면 이 재산을 누구한테 주라고 이렇게 하는 게 유언 대용 신탁이에요. 근데 이제 요거는 이제 대용 신탁이긴 한데 이게 세법적으로 약간의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모든 세금이 면제되느냐?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거는 이제 상속 재산이잖아요. 그러니까 상속 재산에는 다 들어갑니다. 공제를 할지 말지 그거는 별도의 문제고요. 그래서 일단 들어갈 테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납부재원. 뭘 할 거냐 이거예요. 부동산밖에 없다. 머리 아파요. 제가 최근에 이제 상속세 신고를 하나 해드렸는데, 천안시 동남구에 있는 농지예요. 몇 평이냐면 4,300평입니다. 여러분들 4,300평 하면 감이 안 오시죠? 네. 간단하게 얘기 드리면 초등학교 하나 면적이 1,000평입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를 4개 반을 세울 수 있는 땅이에요. 엄청 크다는 얘기죠. 근데 그 땅을 상속을 하셨는데 이분이 연세가 89세인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농사만 짓다 돌아가셨는데 빚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빚에 대해서는 아예 그냥 경기를 일으키니까 빚도 없고, 근데 문제가 뭐냐면 돌아갔을 때 상속 재산은 대부분이 부동산, 시가로 하면 대충 한 100억 됩니다. 공시가격으로 하면 대충 48억 나와요. 근데 이분이 돌아갔을 때 금융 재산 얼마 남겼냐? 이게 핵심이죠. 얼마 남겼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깜짝 놀랄 정도로 남겼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작게 남겼어요. 얼마 남겼냐면 2,700만 원 남겼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게 상속세가 지금 간단하게 배우자 상속세 다 해가지고 계산했는데 7억 8천만 원의 상속세예요. 돈은 없지. 근데 여러분들 참고로 아셔야 될 게, 농지는 여러분들 담보대출 안 됩니다. 아시죠? 이게 담보대출이 안 되니까 대출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상속세 신고 납부는 해야 되고, 그래서 결국 7억 8천만 원에서 어떻게 했냐면 땅 한 대기를 팔았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땅이 이렇게 쪼르르 붙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세법상 문제가 뭐냐면 이게 유사 그 매매 사례가 해가지고 요 판 금액이 상속 재산 가액으로 과세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못하고 자기 동떨어진 거 하나를 팔았어요. 그래가지고 땅을 분할해가 팔고, 그거를 팔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시가가 드러났잖아요. 그러니까 요 나머지 일부 남아있는 땅이 시가가 돼가지고 상속 재산 가액이 아까 말한 48억이 아니고 한 50몇억 껑충 올라버렸어요. 그래서 상속세 좀 더 나왔죠. 그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벌어서 부동산 사서 뭐 수익성 부동산 사고 막 월세 잘 들어가는 다 좋은데요. 돌아가실 때면 이게 오히려 문제거리가 됩니다. 그래서 뒤에 있지만은 그럴 경우에 차라리 월세를 많이 받는 것보다 어때요? 보증금을 많이 받으러 갑니다. 채무로 빠지니까. 예. 자, 그래서 납부 지원 만드는 게 가장 핵심입니다. 자, 세금 잘 알아야 되죠? 모르면은 다 당합니다. 요즘에는 전 정부에서 임대 3법 다 통과시키고 해가지고 너무 복잡하고요. 세무사님들도 뭐 우습게 말로 양포 세무사입니다. 양포 세무사. 양도소득세를 포기한 세무사라고 할 정도로 너무 복잡해요. 세무사님 저도 헷갈리니까 보면은. 하물며 일반인들은 헷갈리는 게 아니고 모르는 거죠. 헷갈리는 게 낫다, 모르는 게 낫다. 모르는 게 낫습니다. 왜? 옛날 습관에 모르는 게 약이라고 그랬죠? 모르는 건 내가 전문가한테 의뢰해서 상담하는 게 훨씬 낫죠. 예. 자, 그래서 억울한 세금이란 이런 거를 내가 전체적으로 당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세금에 관한 신고는 제때 기한을 지켜 신고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산세 얻어맞잖아요. 여러분, 그 사업자들은 세금 신고를 잘못하게 되면 한 가지 문제가, 본세 추징은 당연한 건데 문제는 가산세도 문제가 돼요. 이 가산세는 세법상 비용 처리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세금 내고 현금 캐시아웃 되고 공제 못 받고 세 가지 불이익이 닥칩니다. 그래서 사업자들은 세금 신고를 잘 하는 게 좋고요. 자, 사전 증여 할 거냐 말 거냐. 이제 뒤에 내용 나옵니다. 아들, 딸한테 한 방에 5억을 주는 것보다는, 그죠? 아들, 딸, 아들이다. 그러면 며느리, 손자, 손녀 해가지고 5억을 분산해서 주면 세금이 확 떨어져요. 근데 희한하게
아들과 손자, 손녀를 주는데 며느리를 또 안 줘요. 반대로 딸인데 딸하고 외손자, 외손녀를 주는데 사이한테는 또 안 줘요. 사는 게 두려운가 봅니다, 여러분들. 네, 안 주세요. 제가 상담을 예전에 수백 건을 하는데도 주라고 하는데도 안 주십니다. 네. 그렇게 못 믿으면 결혼을 왜 시켰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헷갈립니다, 그런 거 보면. 아니, 저도 저 자신이 못 믿을 때가 많아요, 저 자신을. 네. 하물며 뭐, 남의 딸, 남의 아들을 믿기가 어렵죠. 자, 그래서 이제 세금은 예전에는 돈 있는 사람만 내는 게 상속세인데 지금은 여러분들 조그맣게 아파트나 건물을 가지고 전부 다 상속세가 나오는 세상이 됐고요. 그죠? 그래서 상속세 세수가 지금 엄청 늘고 있죠. 왜냐면 예전에는 상속세 세수 끼가 뭐 50을 100 이랬는데 이건 회장님 같은 경우는 뭐 말씀드렸다시피 12조 6천억이고 그죠? 저기 오뚜기 회장님 돌아가셨죠? 거기도 한 1,500억 갖다 냈죠? 이게 이제 단위가 있잖아요. 1000단위 이런 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인도 저희 같은 일반인이 죽어도 상속세 기본적으로 2억 3억 기본은 날라옵니다. 큰 돈들이죠. 아니 내가 벌어 자식한테도 2억 3억을 못 줬는데 내 죽으면서 세금을 2억 3억 내면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그래서 준비하고 그 다음에 상속이나 증여를 어떻게 할지 이런 거를 조금 신경을 쓰라고 오늘 강의가 열렸고요. 자, 이거는 이제 목차니까 쭉 한번 보시고요. 자, 오늘 강의는 상속세 먼저 하고 증여세하고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 이렇게 갈 겁니다. 예. 자, 상속에 대한 기본 용어는 여러분들 용어는 뭐 굳이 안 하셔도는데 근데 어떤 분들은 막 이걸 확 관리해서 막 쓰십니다. 근데 이제 피상속이 뭐냐? 피상속이 뭐예요, 여러분들? 돌아가신 분. 돌아가신 분은 피상속이고 그다음에 재산을 상속받는 사람은 상속인인데 헷갈리지 않게 고수 치다가 피박 맞으면 죽어요, 살아요? 죽죠? 예, 피박 맞은 사람은 피상속인. 그렇게 하면 되죠. 근데 여러분들 이제 왜 제가 말씀드리냐면 이 용어를 거꾸로 쓰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상담하다 보면 이게 도대체 아버지가 죽었다는 거야, 딸이 죽었다, 막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근데 정확하게 알려줘야 돼요. 그리고 상담하실 때 여러분들 부연 설명 너무 길게 하지 마세요. 어떤 분들 보면 세무사님 제가 이거 상가산이라고요. 제가 어렸을 때 이런 그 품팔이 해가지고 아껴가지고 이거 샀고요. 그다음에 이거 어째 그런 이야기는 필요 없습니다. 현재 재산이 정확하게 부동산이 뭐고 부동산 종류가 뭐고 그다음에 어디 있고 그다음에 시세가 얼마고 그다음에 상속인이 배우자가 있고 없고 이런 것만 이야기하면 되지 너무 주저리 이야기하시면 머리가 아파요. 과잉 정보가 들으면 머리가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상담할 때는 간단하게. 예. 그래서 상속인은 이제 이 상속인은 기본적으로 1순위가 누구예요? 혼인을 했을 경우에 법정 배우자와 아들, 딸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아들, 딸이 만약에 없다. 그럼 어떻게 돼요? 위로 가죠? 돌아가신 분의 피상속인의 어머니, 아버지하고 그 다음에 며느리하고 만약에 어머니 돌아가시면 며느리 아들 입장에서 단독 상속받고 없다. 그럼 어디로 가요? 형제, 자매 앞으로 가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형제, 자매 없으면 조카까지 넣어요. 근데 최근에 이제 그 빚을 많이 내다 보니까 상속 포기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상속 포기. 여러분 상속 포기하면 엄청 복잡합니다. 어디까지 가야 돼요? 사천인의 아까 말씀드린 혈족까지 있잖아요. 상속 포기에 관한 서류, 인감료 다 받아가지고 다 제출해야 됩니다. 그렇게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제일 어이없는 케이스가 뭐냐면 그렇게 해가지고 살아있는 사람들은 아들이 죽었는데 며느리하고 다 포기했어요. 근데 며느리가 임신해서 애가 태어난 거예요. 근데 이 며느리가 세법 지식이 없으니까 그걸 놔둬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 꼬맹이 탄생일도 출산을 3개월 내에 상속 포기 심판 청구서 제출해야 됩니다. 안 하면 그 삐덩이한테 채무가 날아갑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즘 어떻게 한다? 한정승인 한다. 한정승인. 그러니까 상속인이 있으면 다 상속 포기가 아니라 안 받는 걸로 협의서 작성하고 한 사람만 있잖아요. 받고
상속 재산 범위 내에서 채무를 갚는 조건 하면 어때요? 다른 사람은 상속 포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예. 자, 그럼 상속은 기본적으로 피상속인의 자녀하고 배우자고요. 근데 요즘에는 젊은 사람들이 이 결혼을 안 하다 보니까 이게 복잡해졌어요. 이런 케이스가 있어요. 어머니하고 아버지하고 결혼해서 아들을 하나 낳는데 이 아버지가 있잖아요. 아들 명의로 보험 계약을 한 게 있었어요. 보험 계약을. 근데 이 아들이 죽어버린 거예요. 근데 어머니 아버지는 이혼했고. 이게 복잡해졌어요. 왜냐하면 어머니 아버지 이혼했잖아요. 아들 죽었잖아요. 상속인이 누구예요? 죽은 아들이 어머니 아버지죠. 결혼 안 했으니까. 그죠? 근데 이 보험료를 누가 냈어요? 아버지가 냈죠. 근데 어머니는 상속인이니까 당연히 보험금을 받아야죠. 둘이 대판 싸우는 거예요. 이혼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식 죽었는데 보험까지 싸웁니다. 황당한 일도 발생합니다. 그래서 요즘 젊은 친구들 결혼 안 하고 살면 바로 이 문제가 봉착이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둘이 벌어가지고 뭐 여행도 다니고 골프도 다 합니다. 근데 문제가 남자 쪽이 먼저 준 게 여자 쪽이 먼저 준 게 이 재산이 이쪽으로 가기도 하고 이쪽으로 가기도 확 바뀝니다. 풍도가. 그러니까 만약에 나이 들어서 남편이 보통 남자가 빨리 죽으니까 남자가 죽어버리면 애가 없이 어떻게 돼요? 이 재산은 어디로 가요? 죽은 남편의 어머니 아버지는 어머니가 이미 돌아가셨을 테니까 없을 테고 그럼 결국은 부인 앞으로 100% 가죠. 이 부인이 죽으면 또 어디로 가요? 자녀가 없으니까요. 어디로 가요? 부인의 친정인데 친정은 어머니 돌아가실 때 나이가 있으니까 친정의 누구? 언니 오빠한테 갑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혼인관계에 있어서 이 배우자보다도 사실은 자녀가 굉장히 중요해요. 자녀가 없으면 바로 이런 사태가 납니다. 그래서 혹시 결혼하셨는데 애가 없으신 분들은 애를 하나 만들거나 안 그러면 입양을 하는 것도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정말입니다. 안 그러면 이게 틀어집니다, 재산이. 젊은 사람들 이 개념은 사실 없어요. 이게 상속이라는 게 얼마나 복잡하고 이렇게 한쪽으로 쏠리는지는 잘 모르십니다. 예. 자, 재산이 얼마 정도 있으면 상속됩니까? 뭐 사람마다 다르죠? 근데 심플하게 말하면 돌아가신 분의 배우자라면 기본적으로 남편이나 부인을 말합니다. 돌아가신 입장에서 남자면 부인, 그다음에 여자면 남편이겠죠. 그때 그분이 살아 계시면 기본적으로 10억 500입니다. 정확하게. 10억 원은 뭐냐면 일괄공제 5억 원, 그 다음에 배우자 공제 최소 5억 원, 그 다음에 0.5는 뭐냐면 장례비 공제가 영수증이 없어도 500만 하니까 정확하게 10억 500까지는 상속세가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남편이 하도 잔소리라고 갈궈가지고 부인이 열받아 먼저 죽어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된다? 그때는 5.050억 원까지. 배우자 공제가 없으니까. 이 배우자의 개념은요, 우리 가족관계 증명서에 법정 혼인 상태 배우자를 말하지 사실혼관계 있잖아요. 호적이 안 올리고 애 낳고 사는데 사실혼이죠. 그분들은 공제 못 받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5.550까지 이렇게 상속세가 없습니다. 그럼 이때 이제 고민되는 게 뭐냐면, 이거 그러면 세무사에 상속세 신고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물어봅니다.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하는 게 좋습니다. 왜? 그래야지 나중에 자금 출처가 확보가 돼요. 그쵸?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가 있어요? 세무사들한테 수입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내용에 이제 15, 500, 그 다음 5, 500까지. 그래서 이제 자녀가 굉장히 중요한 게 연세가 드신 분들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젊은 이제 나이 드신 분인데 젊은 아가씨하고 어쩌지 해가지고 애가 들어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이 배우자분이 가족관계 증명서에 우리가 결혼식은 다 무의미합니다. 세법적으로 결혼식은 필요 없고요. 혼인신고가 이 구청에 접수되면 그때부터 배우자가 됩니다. 법정 배우자가. 사실혼관계 필요 없고 혼인신고 접수하면. 그러면 결혼식 올린 거 필요 없고 가족관계 증명 올려는 그 순간에 배우자가 되니까 기본적으로 15, 500까지는 세금이 없는 겁니다. 예. 그럼 이혼하면 어떻게 되냐? 배우자의 아니에요?
피해상속인 돌아가실 때 법정 배우자가 살아있어야 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혼하면 법정 배우자 관계가 끝났죠. 근데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세무사님, 어머니 아버님 이혼했는데 제가 그러면 증여받는데 재산 증여받으면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합니까? 물어봐요. 부모 자식 관계는 두 분이 이혼한 건 필요 없죠? 혈연 관계는 이혼해도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 자, 상속세율이 이번에 이게 개정될 뻔했는데 개정이 안 됐어요. 어디가 되냐면 요게 지금 현재 과표, 그러니까 재산 가액이 아니라 공제하고 나서 과표가 1억 원 이하가 10% 있던 게 요게 2억 원으로 올라서 10%로 하려고 했고, 그 다음에 여기서 30억 초과가 지금 현재 50%인데 요게 10억 초과라 해서 50%가 없어지고 40%로 하는 걸로 할 뻔하다가 불발됐어요. 그래서 현재 개정이 안 됐습니다. 근데 요거 기대하고 내년 1월 달에 증여하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희망이 사라졌어요. 예. 왜냐면 이게 만약 개정되면, 보세요. 저도 이제 아들만 돈이니까 뭐 장가 갈까 하니까, 그러면 혼인 증여세 공제 1억 원, 일반 증여세 공제 5천만 원 하면 1억 원까지 일단 세금은 없어요. 그 다음에 2억 원까지 올라가면 세율이 10%잖아요. 그쵸? 그러면 2억 원에서 10%하면 세금 2천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얼마까지 줄 수 있어요? 1억 5천 플러스 2천만 원 하면 3억 5천까지는 세금 1천만 원만 내면 끝나거든요. 3억 5천에 1천만 원이면 별로 세부담이 안 되죠? 그쵸? 아니, 왜냐면 여러분들 보세요. 집 매매하는데 중개사 수수료 얼마 줘요? 0.6%. 10억짜리면 이쪽에서 0.6, 이쪽에 0.1.2%예요. 그럼 얼마예요? 1,200만 원을 받습니다. 10억에 1,200만 원인데 하다못해 이건 싸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불발되는 바람에 일반인들이 증여하기가 좀 떨떠름한 그런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예. 우리나라 세율이 세계에서 지금 현재 두 번째로 높습니다. 제일 높은 데가 어디예요? 일본이 높습니다. 일본이 가장 높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예요. 예. 근데 이걸 지금 개정하자고 매번 이야기했는데 아직까지 개정이 지금 현재 안 되고 계속 현재 흐르고 있습니다. 근데 경제 규모가 커졌으니까 사실은 좀 공제도 늘리고 세율도 좀 낮춰줄 필요도 있긴 한데 그게 계속 지금 현재 개정이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과표 계산이 이렇게 심플하게, 이제 실제 세법에 보면 세율이 이렇게 표시가 안 돼 있어요. 어떻게 되냐면 1억 원차 5억 원 이하는 여기에 1,000만 원 플러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이렇게 계산하면 너무 복잡해서 계산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세무사들이 쓰는 실제 상속증여세 속산표라고 합니다. 속산표. 그러니까 넣으면 어때요? 그냥 예를 들어 2억이다. 그러면 2억 곱하기 20% 빼기 1,000만 원 바로 나옵니다. 그래서 끝에 공제가 이제 10, 20, 30, 40, 50은 10의 배수니까 똑같고요. 저 끝에만 헷갈리는데 그냥 심플합니다. 1646. 그죠? 그렇게 하면 심플하게 해줍니다. 근데 소득세는 못 외워요, 여러분들. 소득세는 세율과 너무 복잡해가지고 6의 배수도 아니고 9의 배수. 옛날에는 배수로 갖다 치면 중간에 끼어넣는 바람에 꼬여가지고 지금 배수가 안 됩니다. 그래서 외우기 어렵습니다. 근데 요즘에 인터넷에 보면 세율표 다 나와 있죠? 근데 어쨌든 간에 현재 세율이 이렇게 고율로 유지되는 바람에 상속이 이루어지면 부담이 크다는 거. 자, 이건 뭐냐면 상속이 되게 되면 이제 상속 재산, 돌아가신 분의 모든 재산과 채무가 일괄해서 조회가 되고요. 보통 이제 예전에는 어려운데 요즘에는 주민센터라든지 구청에 오셔가지고 또는 시중은행에 가시면 상속 재산 원스톱 서비스라고 있어요. 신분증하고 돌아가신 분 가족관계 증명서에 내용이 나와 있는 거 갖고 가면 이거를 신청하면 토지 부분은 행안부에서, 토지 건물은, 그 다음에 금융자산 부분은 금융감독원에서 조회해가지고 보내줍니다. 그때 받을 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문자로 받지 말고 꼭 문서로 받으세요. 문자로만 지워져 버리면 다시 안 보내주니까 이메일이나 문자로 받으면 되고, 그때 채무를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은행이나 이런데 보험사에 대출 낸 부분들은 채무는 당연히 들어갈 거고요. 그다음에 국가에 낼 채무도 있죠. 조세 채무.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는
12월에는 세금 낼 게 없는데 7월하고 9월에 재산세 낼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6월 1일 이후에 돌아가신 분들은 7월하고 9월에 재산세가 날라와요. 아시겠죠? 왜냐면 재산세 과세 기준일이 매년 6월 1일입니다. 그러니까 6월 1일 이전에 돌아가시면 6월 1일 현재 가지고 있는 돈 날라오는 거고, 그 이후에 돌아가시면 6월 1일자 소유자한테 날라와요. 그래서 그거는 금액이 확정이 되든 안 되든가 일단은 조세 채무로 해가지고 일반 금융 채무와 똑같이 공제를 해줍니다. 그래서 그런 거 다 챙겨야 됩니다. 그리고 돌아가신 분 카드 썼다. 그런 카드 있죠? 전월 결제일부터 사용분해서 미결제분 서류 받고, 그다음에 통신비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전기가스도 관리비 다 마찬가지, 다 떼줍니다. 다 그거 진구하셔가지고 공제 받으십시오. 예. 그래서 옛날 어르신들은 또 이러세요. 이거 임대차 관계 끝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계약서를 또 찢어버리세요. 또 아니 이해가 안 되는데 왜 찢는 겁니까 도대체 그거를? 아니 계약이 해지가 됐다고 찢는다고 해서 계약 관계가 없어집니까? 근데 이게 문제가 생겨요. 언제 생기느냐? 자산가들이 돌아가시면 국세청에서 이제 신고 끝나면 세무조사를, 상속세 세무조사를 나오는데 거기에 계좌에 보면 돈이 몇 천만 몇 억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이게 자제분들이 내용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세입자가 갔는지 세입자가 지정한 다른 갔는지 이거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계약서 절대 버리면 안 됩니다. 이거 나중에 버렸다가 있잖아요. 오히려 세금으로 덤태기 맞을 케이스도 있어요. 그대로 해가지고 파일에다가 있잖아요. 버리지 말고 다 꽂아가지고 갖고 계십시오. 나중에 돌아가실 때 다 채무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갖고 있으라는 거. 은행, 그 다음에 사채도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그 상속세 신고하다 보면 사채 쓰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자기 부인이나 남편 이야기 않고 쓰거든요. 근데 돌아가시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뭐가 있냐면 한정 그 승인이나 또는 상속 포기를 하게 되면 법원에서 공고를 해요. 그러면 채권자들이 그 보고서 달라들어요. 그럼 그때 나도 몰랐던 이 사인간청, 흔히 말하는 사채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다 공제가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반드시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남편분들은 제발 좀 부인 되시는 분들하고 이런 거 일으킬 때 좀 상의를 하고 일으키십시오. 자기 마음대로 하면은 이게 나중에 일이 꼬입니다. 그리고 자식들도 괴롭습니다. 그래서 꼭 관련 서류 꼭 갖추라는 거 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이제 사실 연세가 드시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뭐 심근경색이라든지 뇌졸이라든지 그죠? 뭐 각종 암 이런 거 돌아가시는데 재산 목록은 한 번 정도는 정리를 해 놓으실 필요도 있습니다. 그래야만이 빨리 파악을 하죠. 예. 그래도 내가 현재 세상에 태어나서 살아가고 있는데 죽는 거에 대해서는 내가 그래도 정리를 해놓을 필요가 있죠. 그렇죠. 아무 생각 없이 죽는 것보다는 내가 의식이 있을 때 정리하고 깔끔하게 넘겨주고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건 보시고요. 자, 이건 이제 상속하고는 직접 관련이 있는 분들, 여러분들 이제 주택을 다세대나 다가구나 또는 그 아파트 이런 거 몇 채씩 가지고 계신 분들 통상 어떻게 하냐면 우리나라 전세 제도가 발달돼 있잖아요. 세계적으로 딱 우리나라밖에 없는데 여기에 있는 이 전세 보증금 또는 주택 임대 보증금은 상속세 계산할 때 채무로 빠져나갑니다. 돌아가신 날 현재로 따져서. 근데 문제가 하나가 있어요. 이때 살아 계실 때 이게 주택이 일정 금액을 초과를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소득세, 즉 주택 임대에 따른 소득세가 발생합니다. 그러면 요건이 뭐냐? 첫 번째, 12월 31일 현재 주택 공시가격 12억을 초과하고 월세를 받는 경우 하나. 두 번째는 부부 기준으로 2주택 이상이고 월세를 받는 경우 하나. 세 번째는 1세대 3주택 이상이면 다 보증금 플러스 월세가 과세 대상입니다. 보증금 자체 과세가 아니고 보증금에 대해서 전기료의 이자를 3.4% 지금 현재 기준으로 해가지고, 근데 그 중에 또 빠져나가요. 다가구라든지 다세대를 많이 가지고 있으면 전용 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이고 엔드 기준시가 또는 주택 공시가격 2억 원 이하짜리는 보증금 계산돼서 아예 빼버려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1주택은 요 기준의 월세 부분만 보증금 과세 안 합니다. 그러니까 12억 이하이고 보증금 또는 월세 또는 보증금 플러스 월세 또는 월세만 받는 경우는 아예 과세 대상이 아니에요. 소득세 쪽에서는. 상속세에서는 월세는 필요 없고 뭐라 한다? 보증금만 채무로 빼준다. 그래서 요 관련 서류 꼭 가지고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세무사님, 그러면 시골에 있는 저희 아버님 돌아가셨을 때 무허가 주택이 있는데 그거 상속 재산에 포함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포함합니까, 안 합니까? 당연히 하죠. 그럼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여기 이제 서대문 구청인데 시골 가보면은 면사무소 또는 읍사무소나 군청에 가보면 뭐가 있어요? 이 지방세 부과는 세무부과과나 세무과가 있어요. 가시면은 뭐가 있냐면 무허가 이 주택이나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 재산세 있잖아요. 부과 대장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카피를 해줘요. 거기 보면 지방세 시가 표준액, 즉 세법상 말하면 기준시가라 해가지고 그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거 신고를 해줘야 됩니다. 조심할 거는 내가 서울에 집 있는데 시골에 어머니 아버지 돌아가셔서 농어촌 주택, 그냥 일반 농어촌 주택이 있다. 그러면 2주택이 돼버려요, 졸지에. 그래서 서울집 할 때 비과세가 되고 안 되고 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거 모르시고 사시는 분도 많아요. 서울집 팔았는데 나중에 비과세 안 되고 막 세금 몇 억씩 날라오는 케이스가 가끔씩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골집은 집이라 생각 안 하거든요. 근데 세무적으로는 무허가든 허가를 받든 무관하게 다 주택으로 봅니다. 그러면 세무 이럴 수 있잖아요. 내가 서울에 집이 하나 있는데 시골에 어머니 아버지 돌아가시면서 집을 하나 상속을 했는데 농촌주택을 땅은 아버지 건데 집은 아버지 어머니께 아니에요. 딴 사람 거예요. 그런 거 있죠? 그럼 이때는 이 시골 집이 주택수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갑니다. 왜? 이게 이제 세무 쪽에서, 그러니까 양도세 쪽에서 볼 때는 중요한 게 뭐냐면 땅은 필요 없어요. 주택이라는 건물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주택 형태로 되어 있으면 2주택이 되는 거고 땅만 가지고 있는 주택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그거 알고서 매매하실 때 비가 되는지 안 되는지 판단할 수 있겠죠. 예. 자, 상속세는 이렇게 계산합니다, 여러분들. 자, 상속재산가액은 돌아가신 날 현재 주택, 건물, 토지, 그 다음에 예금, 적금, 수익증권, 자동차, 그 다음에 비상장주식, 상장주식, 가상자산, 그 다음에 파생결함증권, 하여튼 돌아가신 명의로 되어 있는 모든 자산이 다 들어갑니다. 그러면 특허권 이런 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당연히 들어가죠,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건. 그쵸? 그 다음에 뭐 산업재산권 다 들어갑니다. 어업권 이런 것도 다 들어가요. 평가가 어려워서 그렇지. 그리고 채무는 돌아가신 명의로 발생한 거. 그러면 이럴 수 있잖아요. 아버지가 원래 채무자는 아닌데 아버지가 보증선고 있어요. 그쵸? 옛날에 연대 보증이 있어요. 그러면 이때 이 연대 보증 채무는 채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이거는 좀 헷갈리죠.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그쵸? 그러니까 이 주채무자가 이 채무를 상환하지 않아가지고 연대 보증 채무를 해서 금융회사 이쪽에서 소유권, 청구권 행사하면 그때 채무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단순히 연대 보증으로 되어 있는 거는 채무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 자, 그래서 그렇게 한 다음에 간주 상속 재산이 있어요. 이것도 뭐냐면 여러분 여기서 이제 두 가지가 민법상 재산에 안 들어갑니다. 하나는 보험금. 요거 있죠? 여러분 보험금은요. 민법상 상속 재산에 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있잖아요. 어머니 아버님 돌아가셨는데 이 보험을 때려 넣어가지고 상속이 돼버리면요. 이게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런 케이스가 있어요. 하도 자식들이 이게 속을 새기니까 부모가 부동산을 팔아버려요. 양도 지방세 낸 다음에 이 돈을 갖다 보험에 그냥 때려 넣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계약자, 피보험자 아버지, 수익자 저. 제가 됐다고요, 제가. 자, 그러면 이때 어떻게 되느냐. 이게 이제 민법적으로는 보험 계약자인 피상속인이 돌아가시잖아요. 그러면 이 보험은 그대로 보험금은 보험사에 지불을 해줍니다. 근데 민사적으로 민법에서는 이거는
상속 재산은 안 봅니다. 안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유류분 청구 소송 대상이 안 돼요. 그럼 뭐가 되느냐? 근데 세부적으로는 이런 거예요. 여기 앞에 보시면 간주라고 붙었잖아요, 간주. 그러니까 민법상의 재산은 아닌데, 야, 이게 아버지가 돈을 내고 아들이 탔는데 이게 세금을 안 매겨? 이 도저히 안 되고. 그래서 세법적으로 간주 상속 재산이라는 걸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이런 케이스는 상속 재산으로 봐서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속세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케이스도 있어요. 그러면 아버지가 은행에서 한 10억을 땡겨다가 어떻게 하냐면 이 돈을 그대로 보험에 때려놓고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채무밖에 없죠. 그럼 이거 상속세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 있죠. 왜냐면 은행 채무가 10억이고 만약에 아버님이 10억 때려 넣었는데 보험금이 15억이 나왔다 하면 5억 부분에 상속세 내야겠죠. 그쵸? 그래서 세무적으로 이 보험금이 들어가게 신탁재산 대충 아시죠? 신탁회사나 이런 거에서 재산과 수익은 누구 거예요? 내 거든지 또는 지정재산 앞으로 보도되는 거고, 그 다음에 퇴직금. 퇴직금 누구한테 발생해요? 급여생활자들. 그쵸? 네. 월급쟁이들 말합니다. 그 다음에 추정상속은 뭐냐면 이게 이제 세무적으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추정상속재산. 이게 뭐냐면 이게 있지 않습니까? 세금이 조사를 이제 상속 세무 조사를 하면 세무서에 보는 게 뭐냐면 여기 있는 이런 것들은 그냥 돌아가는 시점에 그냥 거의 다 확정이 돼 있어요. 평가의 문제만 걸려 있거든요. 이거는 당체 이기 어려운 거예요. 당체. 왜 그러냐면 추정상속은 법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피상속에 돌아가신 날 현재로부터 소급해서 2년 내에 5억 원 이상 재산의 인출, 처분, 채무 부담. 또 하나는 돌아가신 날 또 소급해서 1년 이내에 2억 원 이상 자산의 인출, 처분, 채무 부담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돌아가신 분이 본인 계좌에 있는 돈을 막 갖다 쓰잖아요. 근데 뭐 자제분들이나 배우자들 이야기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내 돈 내가 썼는데. 근데 이게 세무적으로는 뭐라 판단하는 거냐면, 이거 현금 나간 거 사용처 없으면 이거 당연히 자기 배우자나 자녀들한테 증여된 거 아니야. 이렇게 혐의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건 소명 안 하죠. 일정 금액 이상 초과하잖아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 소명 안 하고 상속세를 그냥 때려버립니다. 근데 이게 좋은 점이 있어요. 제가 알려드리면, 자, 봐요. 아버지가 재산이 많아요. 근데 자식이 셋이 있는데 요 자식은 요거 좀 대성부른 나무가 될 것 같아요. 요 두 녀석은 아주 형편없어요. 그럼 어떻게 한다? 현금 10억을 빼요. 현금으로. 뭐 금융정보 분석에 통보되면 그냥 알아서 할 일이고, 그다음에 10억을 얘한테 줘요. 그죠? 근데 인출 흔적은 이거 준 흔적은 없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럼 이제 상속 조사 나오면 이거 10억 나간 데가 조사가 들어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 10억을 꿀꺽 먹은 자식은 어때요? 절대 입을 안 열어요. 입 열면 안 되지. 왜냐면 쥐어서 날라고 상속 나옵니다. 그 어떻게 합니까? 먹었다고 절대 말 안 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게 상속재산에 2억 초과 부분 8억이 상속재산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8억에 대한 세금이 큰애, 작은애, 막내 해가지고 3분의 1씩 날라와요. 그러니까 얘는 10억 먹고 세금은 3분의 1도 안 되고. 제가 방법 알려드렸어요. 네. 자, 그래서 그렇게 해서 다 들어가면 비과세 국가라든지 이런 데 증여한 것들 뭐 상속은 다 빼주고, 그 다음에 금양이면 아시죠? 선산 이런 것들, 묘토 이런 거 다 빼주고, 그리고 공제는 기본적으로 여기는 공과금은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공과금은요, 이 전기 가스도 이런 게 아니에요. 그거는 일반 용어 세법적 이 공과금은 뭐냐면 재건축 부담금, 재개발 부담금, 그죠? 그 다음에 뭐 저기 농지 전용 부담금 이런 거 있죠? 그러니까 법적으로 과세되는 세금은 아닌데 세금처럼 과세되는 게 바로 그 공과금,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요 전기요금 이런 거는 채무 쪽으로 나갑니다. 그건 한전에 내가 전기 사용에 따른 채무죠. 그렇게 빼주면 될 테고, 그다음 보증금, 그다음 미납세금, 이자 이런 거 다 됩니다. 그래서 돌아가신 날 현재 여러분들 은행 부채 있으면은 은행에 가서 채무 잔액 확인서에다가 이자 지급할 거 있잖아요. 그거 써달라면 따로 써줍니다. 그래서 그거까지 해가 다 공제 대상이 됩니다. 특히 병원비 부분은요, 어떠냐면 병원비는 진료 또는 입원하고 나서 결제한 거 말고요.
이거 결제 말고 진료나 입원한 날로부터 돌아가신 날까지 미지급된 거 있죠. 미지급된 것만 채무로 빠지지 이미 내버린 건 공제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거 다 떼어놓는데 다 필요 없습니다. 딱 그 부분만 떼가지고 줍니다. 전체 떼올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가스, 전기 이런 것들은 통신사에 전화하면 따로 뽑아주죠. 신용카드도 뽑아주고 그렇게 공제하면 될 테고. 자, 상속에서 중요한 게 또 이겁니다. 사전증여재산인데 이 사전증여재산 한 가지 문제가 터져요. 어디 터냐면 이분이 이제 저한테 강의를 듣고 그러면 내가 이제 증여해야겠냐고 증여를 했는데 이분이 또 운이 없으려니까 이게 또 암이나 이런 것도 아니고 교통사고로 돌아가시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기 있는 것처럼 상속 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상속인 자기 배우자 자녀잖아요. 이분한테 증여한 거, 그 다음에 상속인이 아닌 며느리 사이의 손자, 손녀 쪽은 5년이거든요. 소급해서. 고내에 증여한 자산은 상속 재산에 엎어가지고 상속세가 또 나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중과세는 아니고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당연히 돌아가시기 한참 전에 증여를 하라는 이야기예요. 막판에 닥쳐서 하게 되면 증여세는 적게 나오는데 이게 결국은 상속세 엎어져 버리면 결국 상속세로 나오는데 증여세 낸 건 빼줍니다. 그 차이 부분은 추가로 내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또 하나 문제가 이게 이제 그 증여재산 가액으로 해서 거기에 과표기준에 5억을 추가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상속공제 아까 5억 있잖아요. 일괄공제 5억 이런 걸 까먹어 버려요. 그러니까 상속세가 더 나와버려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하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닥쳐가지고 하려면 어떻다? 이쪽이 아니고 이쪽 비상속인 쪽. 그러니까 며느리 사이 손자 손녀 쪽으로 증여를 하는 게 도움이 되고 자녀분들은 돌아가신 10년 같으면 안 하는 게 더 낫습니다. 예. 자, 공제는 뭐 기초공제, 자녀공제, 뭐 경로대 공제, 뭐 장애인 공제, 배우자 공제 많고요. 그다음에 집에 대해서는 이게 있잖아요. 동거주택 상속공제 뭐냐면 돌아가신 분하고 자녀분이 10년 이상 계속 주소를 같이 두고 있고 생계를 같이 하면 그거는 동거주택 상속공제 다 해주는데 공제 한도가 있어요. 6억밖에 안 됩니다. 6억. 근데 요즘에 여러분들 부모님 모시고 사는 세대가 별로 없으시죠? 네. 아니 있긴 있어요. 근데 거의 없죠. 근데 이게 사실은 유명무실하게 돼버렸어요. 옛날에 효의 관점에서 보면 해주는 건 맞는데 요즘 각자 세대를 이루다 보니까 공제를 받는 케이스가 많잖아요. 옛날에 배우자도 했는데 배우자가 빠졌어요. 자녀들만 됩니다. 자, 그래서 빼면 과표가 나오고 세율은 똑같습니다. 아까 증여세가 똑같이 나오고 그래서 예를 들어 50억이다. 그러면 50% 곱해서 사함적 빼면 20억. 여러분들 20억 하면 이게 50억에도 몇 %예요? 40%죠? 실효세율로.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이게 50억짜리 부동산이면 취득세가 몇 프로 날라옵니까? 부동산이면. 일반 부동산은 3.16%예요. 서택스 포함해서. 그 다음에 1세대 1주택의 경우는 0.96%입니다. 1세대 1주택 위에 상속하는 경우. 그 경우에는 다 3.16%. 그러니까 얼마예요? 대충 1억 5천 정도 더 합해야죠? 그러면 대략 22억 정도 세금이 날라오니까 적지가 않습니다. 예. 자, 상속증여재산 평가는 기본적으로 시가라면 세법에서 시가라면 특수한 게 없는 제3자 간의 거래 가격을 말하는데 그게 없으면 뭘로 한다? 주택은 주택 공시가격, 토지는 개별 공시지가, 그 다음에 상장 주식은 돌아가신 날 전후 2개월 내 평균가에, 그 다음 비상장 주식은 시가가 없으니까 당연히 상징세법상 이 보충적 방법, 즉 자산가치는 2, 손익가치 3배를 해가지고 이렇게 계산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무사에서 다 계산해야 됩니다. 많이 물어보세요, 저한테. 상장 주식 말고 해외 주식 혹시 이거 남편이나 아들, 딸의 증여가 어떻게 돼? 해외 주식도 있잖아요. 그거 증여 계약서 쓴 다음에 중개사 갖다 놓으면 계좌이체 대체해가지고 보내주는데 그때 그 날짜 기준 가격이 아니고 준 날로부터 전 2개월, 후 2개월치 종가 평균해가지고 증여세 신고를 해야 됩니다. 상속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예. 그러니까 계산이 복잡해지죠. 왜냐하면
해외 주식은 일단 달러로 되어 있고요. 그거를 그날 현재 기준에서 재정환 다 바꿔야 됩니다. 그러니까 종목이 하나면 좋은데요. 이게 또 열심히 하다 보니까 100개, 200씩 투자합니다. 그러면 진짜 한숨 나옵니다. 4개월치에 100개를 계산해야 돼요. 수수료 많이 줘야겠죠. 복잡합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사실 해보면은. 자, 공제는 기본적으로 일괄공제 현재 5억 원 돼 있고요. 뭐 자녀공제, 기초공제 플러스 자녀공제 경로 다 해가지고 적으면은 5억 원인데, 요걸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가 11남매예요. 자, 그러면 기초공제 2억에 자식이 11명이죠. 5천만 원씩 얼마다? 5억 5천만 원. 그러면 7억 5천만 원이 공제가 되는 거예요. 그쵸? 근데 요즘에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 자식들이 끼게 하나 둘밖에 없으니까. 자녀공제 끼게야 5천? 1억밖에 안 되죠. 그래서 무조건 일괄공제 2억, 5억 원 가는 거고. 배우자 공제는 한 가지 이제 오해하시는 게, 세무사님, 제가 죽으면 무조건 그런 배우자한테 30억까지 공제됩니까? 안 됩니다. 재산이 30억이 안 되면 30억 공제돼야 안 돼요. 그건 당연히 안 되죠. 이건 회장님 같은 경우는 배우자 공제 30억이 한 건데, 이게 뭐 10조, 20조인데 30억이 의미가 있다 없다?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산층 되는 분들한테 이게 상속이 되면 배우자가 그러니까 배우자의 법정 지분과 실제 가져가는 지분을 계산해서 작은 금액, 기본적으로 최하 5억 원, 최대 30억까지 공제를 해주는 거지. 재산이 10억인데 30억 공제하면 말이 안 되죠. 예. 근데 30억 정도 배우자한테 줄 정도면 좀 부자 아닌가요? 그렇지 않아요? 자, 금융재산 공제는 기본적으로 금융부채 뺀 금액의 20%. 그래서 2억 원까지. 예, 이거는 이제 왜 그러냐면 금융재산 다 노출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동산은 뭐 시가 평가됐지만은 뭐 공시가격 평가 이런 것도 이제 아무래도 차익이 좀 나거든요. 자, 동물적 상속권 말씀드렸고, 신고는 언제까지다? 6개월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부터 6개월이 아니고 어떻게, 이게 예전에 6개월이 됐습니다. 지금은 돌아가신 날부터 6개월이 된 날. 자, 그럼 오늘이 2023년 12월 10일이니까 오늘 돌아가셨다. 언제까지다? 내년? 6개월 계산 안 되세요? 6개월이 속하는 날이면 언제입니까? 아니, 꼽아보세요. 1, 2, 3, 4, 5, 6이잖아. 6월 10일 날이 속하는 날 말 언제예요? 6월 30일까지죠. 내년 5월은 종합소득 신고 달이고요. 네. 그래서 6개월 말까지. 근데 증여세는 마찬가지 3개월 말까지. 그러면 이럴 수 있어요. 이거는 거주자,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이 거주자인데 외국인이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그때도 6개월 말이냐? 그건 또 아니에요.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이 비거주자, 세법상 그러니까 국내 주소가 없는 사람이거나 또는 세법상 비거주자인 경우는 어떻다? 6개월 말이 아니고 9개월 말까지예요. 그러니까 3개월을 더 줬어요. 왜? 재산 파악을 한국말 배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3개월을 더 줬습니다. 예전에는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였는데 지금은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이거나 또는 피상속 중에 상속인이 비거주자.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 또는 재산을 받는 사람이 하여튼 비거주자 한 사람에서 무조건 9개월 말까지입니다. 자, 연부연당 2천만 원 초과한 경우 10년까지 상속세는 가능하고요. 증여세는 여러분들 연부연납이 몇 년이에요? 5년입니다. 5년. 증여세는 5년이에요. 그리고 연부연납을 하게 되면 여기 있는 것처럼 연 3.5% 이자가 거세되니까 생각보다 셉니다. 그래서 빨리 그러니까 이랬어요. 내가 연변화 신청했는데 돈이 목돈이 생겨서 그럼 어떨까? 세무서 쫓아가가지고 나 연변하게 취소해 낼 거야. 내버리면 끝나버립니다. 그럼 뒤에 낼 가산금이 다 없어져요. 예. 자, 감정평가를 받을 거냐 말 거냐 결정해야 됩니다. 아까 보면은 부인이나 남편 살았을 때 10억 500까지, 그다음에 부인 남편 들어가면 5억 500인데, 내가 집이 이거, 서울머리 이번에 재개발 구역에 들어가가지고, 이게 금액이 10억에서 집 하나 보니까 달랑달랑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다? 만약에 공시가격으로 5억 원인데, 감정을 받으면 최소한 7억 5천 8억 나올 거 아니에요.
감정평가를 하는 게 나아요? 안 하는 게 나아요? 하는 게 낫죠. 왜? 재개발하면 아파트로 되게 되면 가액이 8억이 아니고 더 올라갈 개연성이 높죠. 그쵸? 그러면 그때는 감정에서 가격을 끌어당겨서 어째 상속세는 미달이니까 낼 거 없을 테고 나중에 집 할 거 생각한다면 어떤 면에서는 끌어당겨 올리는 게 이로울 수도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무조건 그런 게 아니고 그거는 계산을 뽑아봐야 됩니다. 이해하시겠죠? 예. 무조건 한다는 건 아니에요. 예. 자, 그래서 이거 2015년 5월에 뭐 상속받는 2023년도에 양도세 경우에 취득가액을 감정을 받냐 안 받냐에 따라서 감정을 받았는데 1억 5천이고 긴시가 5천이고 여기서 벌써 1억 차이가 발생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 팔게 되면은 저렇게 세금 차이가 발생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전체 상속 재산이 미달이거나 그렇게 예상이 되면은 오히려 감정에서 땡겨 올려가지고 팔면 되죠. 그죠? 근데 긴시가로 신고하면 한 가지 문제가 여러분들 나중에 양도할 때 있잖아요. 긴시가로 신고한 금액이 이 양도차 취득가액이 될 거예요. 이거는 절대 변동 못 시킵니다. 그러면 세금이 많이 나오죠. 네. 그래서 재산의 규모를 보고 나중에 팔 거에 의사가 있으면은 감정을 하는 게 이로울 수 있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말씀드린 내용이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상속이나 증여는 나도 상속 쪽에 있어서는 여지가 좀 있거든요. 증여는 딱 고정되어 있는데 상속은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되고, 특히 이제 자기 고향에 농지 상속받는 분들 있잖아요. 근데 내가 서울에 월급쟁이 하는데 어머니 아버지 시골에서 농사 돌아가시고 그 농지가 나한테 상속되면 그거는 농지 취득 자격증을 안 받아도 상속이 됩니다. 증여는 받아야 되는데 그때 내가 시골에 귀향해서 농사 지을 거 아니라면 어차피 그 농지는 팔아야 됩니다. 팔려면 어때요? 가격을 땡겨 올려야죠.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감정평가 수수료는 세무사가 정하는 게 아니고요. 이제 저희하고 협의하면 세종 그 감정평가원 하는데 이렇게 평가 수수료가 정해져 있다. 감정평가협회에 들어가 보시면 평가 수수료가 딱 자기들이 정해놓은 게 있어요. 근데 이 감정평가 수수료는 상속세 신고할 때는 비용으로 공제가 됩니다. 대신에 현금 영수증 받으면 돼요. 예. 그래서 주민번호나 핸드폰 번호 받아서 공제 받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한 땡겨 올릴 때 금액을 아깝다 생각할 필요 없어요. 어차피 다 공제 받습니다. 자, 아파트인데요. 이게 이제 20억짜리인데, 자, 배우자가 있으면은 전체 어떻습니까? 장례비용 빼고 상속공제 빼고 과표해가지고 하면 세금은 생각보다 크진 않죠. 그쵸? 1억 800이니까. 근데 배우자가 만약에 하도 남편이 갈고 가지고 먼저 돌아가셔가지고 없어버리면 20억 상속하면 세금이 4억 2,300으로 약 3배 정도가 급증해서 나옵니다. 자, 공동 명의를 했다. 20억짜리인데 남편 10억, 부인 10억. 그러면 세금이 더 줄겠죠? 당연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자제분들 혹시 결혼해가지고 집 살 때 아들 명의로 사면 안 돼요. 며느리하고 같이 해줘야 돼요. 6억까지는 어차피 증여세가 없기 때문에 둘이 합치면 12억까지는 어차피 세금은 없는 상태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며느리 넣어주는 게 좋아요. 우리 것과 내 것의 소중함은 다르죠? 예. 우리 집이 중요해요? 내 집이 중요해요? 그쵸. 내 명의로 있는 집이 중요하죠. 남편과 같이 공동 지분은 내 집은 아니죠. 50%만 내 거지. 예. 근데 남편 어디 있다. 근데 여러분들 이제 자녀들 결혼시키면 왜 같이 해야 되는 이유가 또 다른 데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만약에 아들 명의로만 집을 사가지고 만약에 가지고 있다가 이 아들이 뭐 사업한다고 회사 때려쳐 나와서 사업하다가 대출을 땡기잖아요. 사업이 엎어져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집이 홀라당 날아가 버려요. 그러면 길거리에 내 앉아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며느리가 같이 공동 지분 어때요? 이거 며느리가 인감으로 공동 담보 동의를 안 하면 절대 담보를 못 집혀요. 그래서 그런 수단으로 해서라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집은 지켜야죠, 집은. 예. 며느리도 내 자식은 아니지, 내 자식처럼 생각하고 하면 되잖아요. 굳이 뭐 각을 세워서 네 딸, 내 딸 뭔 필요가 있습니까? 뭐 나하고 같이 사는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이제 그 스님들이나 신부들이 이렇게 설법이나 강의를 들으면 이런 말씀 하세요. 아들이 잘났어요. 잘리면 여우 같은 며느리가 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어머니가 열이 받아가지고 자기 아들 잘나가지고 며느리가 체가면 그렇게 미워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책임이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시어머니한테 있지. 왜? 자식을 왜 이렇게 잘났어? 못 나면 되지. 그럼 며느리가 안 체갈 거 아니에요. 근데 또 뭐라 하시냐면 늙은 여자가 젊은 여자를 시기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시어머니 늙은 여자가, 그죠? 아들이 좋아하는 젊은 여자를 시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질투가 나니까 자꾸 이제 시집살 시킨다는 거예요. 얼추 맞는 말인 것 같죠? 자, 그래서 만약에 증여를 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배우자가 있는 경우 없는 경우 상속도 마찬가지인데, 자, 상속에 있어서는 만약에 배우자가 있는 경우 굉장히 중요해요. 뭐 둘이 뭐 살 맞대고 살다 그럴 필요 없고요. 법정 배우자 상태면 됩니다. 둘이 이혼 소송은 다 필요 없어요. 자, 법정 배우자가 있으면 10억까지는 세금이 부동산만 있으면 대충 3,200 정도밖에 안 돼. 얼마 안 됩니다. 근데 20억이면 1억 9천, 30억이면 4가다. 만약에 재산이 엄청 커져서 110억까지 늘었다. 약 35억 정도의 상속세와 취득세가 발생합니다. 자, 근데 문제가 뭐냐면 말씀드린 배우자가 하도 열받아서 먼저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배우자 몸값이 얼마냐 이거예요. 자, 같은 10억인데 일단은 1억 1,900 세금이 발생합니다. 20억이면 4억 9천, 30억이면 9억 1천. 자, 그럼 배우자 몸값이 얼마다? 최하 5억이다 이거. 최하 5억. 이쪽으로 가면 더 심해져요. 100억까지 가면은 35억에 49억. 재산 가격이 높아져서 배우자 몸값이 뛰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배우자는 상속이나 증여에서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갈구지 마세요. 살림 못해도, 그죠? 아이고 내 팔자르냐고 살아야지. 그 갈고 가지고 뭐합니까? 나만 스트레스 받지. 아이 자꾸 잘한다고 따돌려야지 잘하지. 자꾸 못한다고 핍박 주면 그거 잘하겠습니까? 배우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자, 상속 계좌로 고액자산을 처분한 게 아까 제가 추정 상속 재산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이제 상속 조사에도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에요. 그러니까 세무사들도 상속 신고 끝내고 나서 이제 조사 수임을 해가지고 할 때 항상 이게 문제가 됩니다. 왜냐면은 돌아가신 분이 이게 이제 뭐 금융회사 인출해가지고 어디다 썼는지, 그러니까 카드 쓰면 다행인데 현금 갖다가 그냥 막 써버려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줬는지 저도 모르겠는데 이게 꼭 세무조사실에게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스트레스를 엄청 받아요. 왜냐면은 자제분이나 배우자는 자기 남편이나 아버지가 도대체 이 돈을 어떻게 썼는지 증거도 없어요. 근데 이제 이게 수표로 나가면은 가끔씩 문제가 되죠. 이거 있잖아, 혼외자 있잖아요. 자기 죽으니까 호적에 못 올리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어떻게 해요? 돈을 수표나 이걸 빼가지고 줘버려요. 그러면 구세청에 금융추적 하거든요. 그럼 보면은 전혀 엉뚱한 게 튀어나오기도 합니다. 바로 이 추정상속재산 문제가 걸려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세가 드시면 현금 쓰시지 마시고요.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 영수증 꼭 쓰세요. 안 그러면 뭐 돈 나갈 거 있으면 계좌이체 또는 인터넷 뱅킹으로 해서 꼭 사용 증거를 남겨놓으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근데 잘 안 하세요.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 이용현 세무사 너 떠들어라. 난 나대로 산다. 지조가 있으신 분들은 많습니다. 네. 근데 여러분들 부모 자식 간에 나이가 들면 금융거래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돈이 가는 거 갔다가 오는 것도 구세청에 볼 때는 양쪽 쌍방증여로 볼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근데 실제 세무조사에 있어서는 돈이 갔다가 다시 오면 그거는 차감시켜 줍니다, 사실. 근데 원칙적으로 대놓고 세법의 잣대를 들이대면 양쪽 다 증여가 돼버려요. 그러면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부부간에 가족간에도 웬만하면 금융거래는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하지 마십시오.
소명이 잘 안 됩니다. 예. 그리고 돈이 갔으면 그 계좌 당연히 같은 계좌로 오도록 해야지. 갈 때는 현금으로 계좌로 간다 올 때는 현금으로 와버렸다. 이거는 뭐 증여가 돼버리니까 이거 빼도 박도 못합니다. 꼭 돈이 가면 원고의 금융 증빙을 꼭 남겨놓길 바랍니다. 자, 상속재산 원스톱 서비스 하게 되면 이제 시중은행, 수출은행이나 이런 데 빼놓고 각 은행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주민센터, 그 다음에 읍사무소, 면사무소 다 됩니다. 금융감독 보는점 다 되고 이런 범위 내에서 다 조회가 되는데 어떤 분들은 또 이래서 세무사한테 이걸 해달라고 합니다. 근데 세무사 어려워요. 왜냐면 이거 하려면 있잖아요. 상속인들 전체 인감증을 다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금융회사마다 다 가가지고 잔액조 해야 되는데 이게 인감증에서 한두 장 가지고 안 돼요. 몇백 장이 필요해요. 못합니다. 상속인들 해주시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한다는 거. 그래서 뭐 예금, 적금, 펀드, 연금 뭐 다 튀어나옵니다. 신용카드, 지폐 다 튀어나옵니다. 대신에 이제 사인간체는 즉 사채는 안 나옵니다, 여러분들. 예. 자, 그럼 상속 절차에서 기본적으로 예금이나 이런 것들 파악해서 그 다음에 이런 걸 따지면 되는데 여기 있는 것처럼 돌아가기 전에 병원비나 간병비는 현금 주지 마시고요. 반드시 간병인들 계좌로 입금하세요. 그것도 돌아가신 분의 계좌에서 입금하는 게 좋고요. 만약에 부득이하게 계좌를 못 쓰게 되면 상속인이 만약에 관리하고 있는 예적금이 아버님이 그러면 거기서 이체해서 꼭 기록을 남겨놓고 나중에 조사 나오면 이게 간병비다 하고서 간병비 신분증하고 이런 것들 계좌 사본 있잖아요. 그래서 소명하셔야 됩니다. 자, 배우자 상속공제 최대 30까지 하려면 좋은데 근데 이게 장단점이 있어요. 이런 거예요. 아버님이 95세 돌아가셨는데 어머님이 90세예요. 근데 배우자 상속공제 하려고 한다고 아버님 재산의 최대 30억을 어머니한테 상속을 했어요. 공제받고. 그럼 그 다음에 문제가 뭐냐 이거예요. 뭡니까?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이게 상속세가 장난하게 날라버려요. 왜냐면 어머니 돌아가 빚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이 금액이 유지된다면 5억밖에 공제 안 되죠? 그러면 25억이 갚여져. 그죠? 25 곱하기 40% 빼기 얼마에 1억 6천만 원이죠. 그죠? 그러면 40%에 30억에 500 25억 곱하기 10억 빼기 1억 6천만 원 8억 4천이죠 세금이. 오, 이거 세금 장난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측하는 걸 뭐냐면 아버님이 돌아갈 때 어머니 상속할 때 이 배우자 상속공제를 하긴 하는데 어머니 쪽에 가는 거는 기본적으로 예적금이 금융자산이 가는 게 좋아요. 부동산은 어디로 간다? 자식 쪽으로. 아시겠죠? 왜? 예적금은 어머님이 사시다가 쓰면 되죠? 근데 이놈의 부동산은 처분하지 않는 이상 계속 남아있어요. 그쵸? 그러면 돌아가시면 자식들이 30억 받아가지고 세금을 8억 몇천만 원 갖다 내면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예, 그래서 그것까지 2차 상속까지 예측을 해야 한다는 거. 자, 사전증여 할 수 있고 가압상속공제는 별로 없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자, 가압상속공제는 세법에 이렇게 있어요. 근데 사실 저도 세무사업 20년째 하고 있는데 가압상속공제 받는 데가 없습니다. 진짜 적용이 어렵습니다. 지금 이제 사후관리가 5년을 바뀌긴 했는데 가압상속공제 자체를 받는 사람이 없어요. 너무 요건이 까다로우니까. 근데 하여튼 이런 게 있다는 게 즉 법인이라든지 사업장 운영하시는 분들은 이런 거 있다는 건 알고 최대 600억까지 30년 600억이니까 금액이 좀 크죠. 그러니까 뭐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 정도도 가능할 거고요. 대기업은 여기 해당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예, 그걸로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상속순위는 여기 있는 것처럼 1순위가 직계 비속물 배우자, 그리고 비속이 없으면 존속과 배우자고, 존속이 없으면 그때 최종적으로 배우자가 단독 상속받고, 만약 없으면 형제자매, 사촌이네, 혈족까지 넘어갑니다. 혈족이 뭐예요, 여러분들? 혈족. 피를 타고 움직이는 형제는 자매란 뜻이에요. 처남은 나의 혈족이 아니에요. 처제 혈족 아닙니다. 뭡니까 그거는? 인척이라 인척. 혼인에 의해서 만들어진 법적 친척 관계는 인척이랍니다. 그래서 인척은 당연히 상속을 못 받는데 다만 배우자는 인척이잖아요. 배우자만 상속을 받습니다. 그 외에 사람은 일체 상속을 못 받습니다. 이혼하지 않는 이상은. 자, 그래서 상속 재산은 기본적으로
유언상속 협의본하는데 이게 없으면 이리로 갑니다. 근데 이럴 수 있어요. 세무사님, 저 형 있잖아요. 도장 안 찍어줍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봅니다. 심플합니다. 법무사 통해서요. 그쵸? 상속재산 지분 신청 및 분할 등기 신청을 하시면 돼요. 그럼 법무사가 도장 받고 법적 지무를 등기 청구해버립니다. 가능합니다. 여러분. 도장 안 찍어도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법정 지분으로 만약에 등기를 할 경우에는 상속인들의 계약서가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하시면 됩니다. 돌아가시면 가족관계 증명서하고 상속인들 주민등록등본 다 필요 없고 주소지만 정확하게 해가지고 하면 등기가 딱 나옵니다. 예, 굳이 고민 안 하셔도 됩니다. 예, 도장 안 찍어도 상관없어요. 예, 근데 이제 지분이 틀어지면 협의가 되니까 그때는 도장을 안 찍으면 등기가 안 나는데 법정 상속으로 가버리면 그냥 그런 거 필요 없이 촉탁 신청하면 됩니다. 예. 자, 양도대금 잘못 이거 뭐냐면 이분이 여기 있는 것처럼 전 큰 덩치 있는 걸 팔았어요. 팔았는데 요금액인데 이게 증여세 신고를 안 해버린 거예요. 참 답답하죠. 그쵸? 아니 60억으로 이거 세금 내고 50억인데 이거 30억씩 증여하는데 신고를 안 하는 사람이 있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은 증여하고 나서 안 걸릴 거라 생각했는데 금융추적에 걸려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일단 증여세가 이렇게 날라와요. 그쵸? 이분 10년 내에 돌아가셨잖아요. 또 뭐가 걸려요? 상속세가 또 걸리죠. 그쵸? 그러니까 전체 합치면 얼마예요? 50억이죠. 그쵸? 그 다음에 증여세 다 빼줘도 세금 그래도 몇 억 나갑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게 뭐가 있어요? 가산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큰 자금을 움직이게 되면 당연히 증여면 증여 신고해줘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이 자제분들이 이 돈을 가지고서 아파트도 사고 상가도 사고 하는 거지 옛날처럼 주먹구글 하다 걸려들면 받은 거에 반 이상이 날아갑니다. 예. 이거 아버님이 저한테 줘도요 결코 반갑지가 않아요. 차라리 내가 이거 안 받고 했으면 머리라도 덜 아프지. 이건 머리 아프고 돈 깨지고 그죠? 형제간에 분란나고 또 이거 모르게 줬을 거 아니에요? 그죠? 다른 자녀분들이 이거 아는 순간에 완전히 배신감 느낍니다. 뭐야? 아니 10억에 11억도 아니고 형은 30억 나는 10억 줘? 이 노인네 이거 안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기분이 팍 상하죠? 네, 안 좋습니다. 줄라면 아예 지도세도 모르게 줘버리든지 안 그러면은 똑같이 나눠줘야 돼요. 그리고 결혼했으면 어때요? 그 상속인한테 붙어있는 배우자들도 입이 대빨로 나와요. 아유 등식 같은 인간아 당신이 그렇게 행동하니까 35억 10억 받았지 하면서 남편 저기 막 긁어대죠? 그러니까 싸움이 나요. 그러면 네, 안 좋습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내가 자신 갖고 사는 사람 입장에서 주면 똑같이 해서 끝내야 되는 거지. 이걸 차별하는 순간에는 진짜 제사밥 얻어먹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꼭 신고하고 정상적으로 납부하라는 거. 금액 물론 적지는 않습니다. 근데 납부하는 게 편해요. 네. 자, 국세청에서 상속 개시된 모든 거 다 탑니다. 그래서 꼭 조심하기 바라고요. 자, 상속재산 30억짜리인데 이건 내용이 뭐냐면 이거예요. 자, 사전증여를 안 한 경우 배우자한테 한 경우 10년 전에 10억 자제분한테 두 명한테 5억씩에 30억 주는 경우 이 세금 차이인데 자,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만약에 상속세를 계산하는데 30억을 받았어요. 근데 6억이잖아요. 그쵸? 전체 산출세액이. 공제 이걸 쭉 빼가지고. 자, 근데 증여세는 요 경우에 어떻습니까? 증여세는 증여 안 했으니까 세금 6억은 상속세는 내야겠죠. 그잖아요. 자, 사례 2 요거죠. 배우자한테만 10년 전에 10억 증여 나머지 어때요? 10억은 상속됐겠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공제 빼고 나서 2억 천인데, 자, 세 번째는 뭐냐면, 배우자 10년 전에 다 줬어요. 그러면 증여세가 생각보다는 적게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돌아가시기 전에 상속이나 최소 10년 이전에 미리 증여를 때려줘야 돼요. 그래야만이 세금이 줄어듭니다. 급해가지고 돌아가기 직전에 하게 되면 이거 증여세는 적게 내는데요. 상속세는 생각보다 많이 나옵니다. 아까 여기 있는 요 공제들 있죠? 요 공제.
요 공제들이 다 없어져 버려요. 5억 초과하게 되면 합쳐가지고 안 좋습니다. 예. 그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자, 증여세는, 자, 우리나라는 현재 미국 같은 경우는 재산을 증여하는 사람이 증여세를 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돼요? 받는 사람이 냅니다. 그래서 증여일은 부동산 등기 같은 경우는 증여 등기일인데 한 가지 여러분 조심할 게 뭐냐면 여기 지자체인데 지자체에서는요 증여를 하잖아요. 그러면 취득세 신고를 언제까지 하는 거냐면 증여에 따른 취득세는 증여 등기일이 아니에요. 언제죠? 증여 계약서 작성일이 있잖아요. 그 날로 60일 이내에 취득세 신고해야 됩니다. 근데 증여세는 그거 필요 없고 야 소유권이 안 넘어가면 그게 무슨 증여냐 행사가 안 돼. 그래서 증여세 쪽에서는 증여 등기 한 날로부터 3개월 말까지예요. 그러니까 오늘 만약에 증여 등기해서 접수가 됐다. 그럼 언제까지? 내년 3월 11일이 속하는 말까지 언제다? 내년 3월 30일까지 신고하면 됩니다. 다릅니다. 취득세 신고하고 증여세 신고가. 자, 증여자는 주는 사람. 증여자가 죽기 전에 재산을 공짜로 주면 증여세, 이 사람이 증여세를 내는 거고 이분이 돌아가신 뒤에 재산을 주게 되면 상속세를 내는 거죠. 이 사람들이. 그쵸? 그러니까 죽기 전에 주면은 증여세, 죽은 후에 넘어가면 상속세 이렇게 됩니다. 자, 증여세 신고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누구 기준으로 세금 신고하냐면 받는 사람 기준으로 됩니다. 받는 사람 기준으로. 그러니까 이럴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 뭐 자제분이 많은 사람이 재산 남겨도 그러면 상속세 신고를 자제분이 다 하면 상속세 신고가 다 따로 들을 때는 어때요? 이게 다 합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돌아가신 분의 입장에서는 돌아가신 분의 주소지가 만약 서대문구 여기 홍은동 돌아가셨다. 홍은동 가나라는 서대문 세무서에서 상속세 신고를 해주면 됩니다. 근데 돌아가시기 전에 아버지가 저는 잠실에 사는데 형은 뭐 저 상계동 살면 재산 받으면 형은 저쪽에 노원 세무서에 저는 잠실 세무서에 신고하면 된다 이런 뜻이에요. 다릅니다. 그게 신고가. 자, 현금 부동산 증여하면 얼마까지 세금이 없나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속세 쪽에서는 배우자 있으면 15,500, 그 다음에 없으면 5,500인데 요게 사실은 그 어르신들 이게 이 5천만 원 규정이 진짜 안 바뀝니다. 이거 좀 바뀌어야 되거든요. 너무 낮아요. 왜냐면 경제 규모가 옛날에 비해서 지금 수백 배 커졌는데 이게 성년 자녀는 또는 손자 5천만 원, 미성년 2천이에요. 너무 적죠? 네. 아니 좀 많이 줘야지. 그 돈 가지고 부동산도 사고 부동산 사면 취득세 들어오고 그죠? 부가세 들어오고 이렇게 들어올 텐데 이게 금액이 너무 작은 데다 또 하나가 뭐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취득세가 주택에 대한 취득세가 어때요? 1주택이야 1.1에서 3.5% 가사는데 2주택부터는 달라지기 시작하죠? 3주택이면 세율이 최대 10.4% 또는 13.4%예요. 그러니까 이게 주택 증여를 잘못하게 하면 증여세보다 취득세가 더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증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취득세를 낮춰주면 증여될 텐데 현재 주택 증여는 서울 시내에 거의 없습니다. 워낙 세율이 셉니다. 예. 하여튼 이게 너무 낮다는 거 아직까지. 예. 그럼 또 이렇게 물어봐요. 세무사에 그럼 줄 때마다 5천만 원씩 공제합니까?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어떻게? 오늘 증여 재산 주는 날로부터 소급해서 10년 동안 5천만 원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5천만 원 주고 아버지가 5천 주면 어머니 아버지는 동일인을 봅니다. 그래서 5천만 원 두 개 합쳐서 1억에서 5천만 원 뺀 나머지 5천만 원 증여세는 내야 돼요.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자, 전세자금 2억 증여 세금 한 2천만 원 날라오죠? 그죠? 2억에서 5천만 원 빼고 20% 빼기 늦은 거 1천만 원 빼면 대충 2천만 원이죠. 맞죠? 1억 5천 원, 예. 자, 2천만 원인데 이게 그러면 요 세율표에서 움직이거든요. 이게 지금 개정이 안 됐다고 그랬죠. 그대로 가니까 이렇게 내는데 그러면 이거 증여세 신고할 거냐 말 거냐 하는 결정을 해야 하는데 이거 신고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안 해야 한다는 건 해야 한다는 건 네. 그러니까 네 맘대로 하세요. 적색분자를 여러분들 이거 신고해야 됩니다. 왜 그런 이유를 설명드릴게요. 이게 세금 납부 목적이 아니고 지금 주택을 사게 되면 뭐를 제출해요? 이 구청에? 그쵸. 잘하시네요. 정확하게 말하면
주택 취득 자금 및 자금 조달 및 입주 계획서를 해가지고 제출하죠. 거기에 바로 요게 들어가요. 이거 안 하잖아요. 물론 당장은 이로운데 문제가 여기 제출하면 구청에서 뭐를 하냐? 요거 있잖아요. 국토교통부 보내가지고 국세청에 통보해버려요. 그런 증여세 얻어맞으면 이게 가산세가 얼마예요? 이게 세금 2천인데 가산세가 신고 가산세가 20% 400만 원이고요. 납부 가산세가 일자로 0.02%씩 들어갑니다. 근데 이게 바로 걸리면 그나마 되는데 이게 재수없게 한 5년 뒤에 걸렸네요. 그러면 납부지원 가산세가 약 43% 나와요. 그럼 얼마예요? 한 800 몇만 원이죠. 그럼 신고 가산세 납부 다 합치면 3,400만 원 날라버립니다. 안 됩니다. 이거 자금 출처 확보해주기 위해서라도 꼭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세금 내는 거 그냥 우리 중개비 내는 것처럼 낸다 생각하면 마음 편합니다. 그냥 내고 잊어버리면 되는데 이걸 안 내려고 머리를 쓰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제명에 살기 어렵습니다. 그냥 낼 거 내는 게 편하죠. 어차피 낼 거잖아요. 그리고 또 돌아가신 다음에 이게 자금 추적에 걸리기 때문에 나중에 상속세 또 엎어져가 또 날라오면 이거보다 1억, 2억 중에서 상당 50%짜리면 어떻게 돼요? 이게 상속세가 1억이죠? 50%면 남는 것도 없습니다. 가산세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신고하는 게 도움이 됩니다. 자, 아들, 딸의 전세자금 그러면 돈 빌려줄 수 있냐? 빌려줄 수 있어요. 근데 예전에는 특수관계자는 1억 원 이상 빌려주면 세법적으로 이걸 가세인데 지금 그렇게 안 하고 특수관계, 어머니, 아버지 뭐 다 필요 없고요. 제3자 간에도 여기 있는 것처럼 2억 1,700까지는 무이자로 빌려줘도 증여세 과세 안 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자제분들이 결혼해가 집을 산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 아들 쪽에서 1억 5천, 며느리 쪽 1억 5천, 3억이죠? 그 다음에 어머니, 아버지가 돈 여유가 있으면 2억 1,700 이하를 빌려줘요. 이자 없이. 그럼 얼마예요? 5억 1,700이죠? 그 다음에 지네들 버는 한 1억씩 있으면 2억 합치면 7억 1,700. 그 다음 은행 대출 1년 거래되면 대충 10억짜리 아파트는 살 수 있어요. 대신에 은행 대출하고 이 아버지한테 빌린 돈은 갚아야겠죠. 근데 요거는 천천히 갚으면 돼요. 정리해 갚으면 돼요. 은행 거는 이자 내다가 나중에 갚느냐 하면 되겠죠. 그래서 2억 1,700까지는 증여세를 안 물린다는 거. 그러면 이거 주장창 그러면 안 갚아도 되느냐? 그건 안 돼요. 그러게 되면 이거 증여로 봐가지고 증여세 날라옵니다. 그래서 매달 일정 금액을 계속 갚아 넣어야 됩니다. 그것도 계좌로 넣어야 됩니다. 계좌로. 예. 자,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5억 원 빌려주면 아까 말한 것처럼 2억 1,700을 초과를 해버렸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제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럼 세무사님 2억 1,700 빼고 나머지 2억 정말 8,300까지는 그러면 그거만 증여세 계산합니까? 그게 아니고요. 2억 1,700을 초과되잖아요. 그럼 전체 금액으로 해서 4.6% 이자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1년간 빌려주면 2,300이에요. 근데 문제가 요것만 빌렸는데 그 전에 막 증여한 거 있잖아요. 합산됩니다. 그 증여세 내야 돼요. 그러니까 전혀 증여가 없었으면 2,300이 2년치 하면 4,600이죠. 그죠? 한 2년 한 3개월 되면 5천만 원 초과하게 되죠? 그때부터 증여세 실제로 발생합니다. 근데 만약에 기존 증여가 있으면 합산해서 내야 되니까 당장 증여세를 납부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잘 고려해서 하시면 됩니다. 네. 자, 자금투자 조사는요. 이게 국세청에서 이제 보면 자금투자에 대한 증여 배제 기준이라 나와 있어요. 3세 이상자는 5억 원 이하고 이러는데 다 무의미합니다. 그건 무의미하고 그거보다도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이제 아파트를 취득하거나 주택이나 단독 취득하게 되면 뭐를 하냐면 부동산 등기 신청을 하잖아요. 그런 등기소에 제출합니다. 접수가 되면 그게 다음 달 10일 되면 국세청에 자동으로 전산 통보가 돼요. 그러니까 국세청에서는 모든 이 부동산 가등기 수익교전 증여 상속 다 자료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 사채업자 국세청이 어떻게 잡아내는지 잘 모르시죠? 막 쫓아다니면 할 것 같아요? 못하죠. 어떻게 하느냐? 심플합니다. 여러분 사채 하시는 분들은 물론 이제 신용을 하는 게 대부분이
돈을 못 받을 거니까 부동산 근저당 설정을 합니다. 부동산 을구에. 그러면 이 을구 내용도 구세청에 다 보고가 돼요. 그래서 이용현이다. 제 주인공을 딱 때리잖아요. 그 이 사람이 근저당 설정한 물건이 쫙 떠요. 그죠? 그런 근저당 설정 채권 있죠? 다 뜨죠. 그렇게 조사합니다. 물론 제보 받는 것도 있는데 지금은 전산화돼가지고 옛날처럼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자기 직업이나 나이 이런 거 봐가지고 하는데 자금출처 굉장히 신경 써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렇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자식이라니 내 배우자 또는 내 명의로 아파트 비싼 거 샀어요. 근데 내가 소득이 없어. 실제 돈은 있는데 소득이 없어. 그러면 이게 통보되고 구세청에 뭐가 나오냐면 참고로 여러분들 국세청이 세무조사 권한이 있다 없다? 자, 있다. 없다. 없습니다. 여러분 국세청은 세무조사 권한이 없어요. 어디가 가지고 있냐? 세무조사 권한은 세무서장하고 지방구세청장,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세무서 지방구세청이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세금 조사를 하는데 세금에 대한 부과 실제 고지서는 누가 날려보내요? 지방국세청도 안 됩니다. 누가 합니까? 세무서에서만 날라옵니다. 그러니까 내가 국세청 조사를 받았다는 의미는 국세청이 아니고 정확히 말하면 지방국세청 조사국이나 또는 세무서 조사를 받은 거지 국세청 조사를 받은 거는 아닙니다, 여러분들. 근데 이게 걸려들면 이제 통지가 와요. 이용현님 해가지고 귀하가 몇 월 며칠 어디 거 취득한 거에 얼마짜리인데 본인 소득 5년치 해봤더니 예를 들어 5억인데 취득한 게 20억입니다. 소득자료 모자란 이거 자금출처 증빙해서 이렇게 소명이 이렇게 날라와요. 여러분 이거 받으면 끝난 겁니다. 그냥 게임 끝이에요. 왜? 소명이 안 돼요. 저 말입니다. 제가 자금출처 조사 많이 받아보는데 당체 소명이 안 돼요. 그러니까 돈은 있어요. 돈이 있는데 합법화된 돈이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법인 매출하고 현금하고 또 이중개서 한 것들 매출 그다음에 병원 매출 이런 돈들이 있는데 이게 노출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받으면은 그러시거든요. 막 소명서 써가지고 예. 그래서 이 부분이 소명이 안 되니까 자료 제출하면 나중에 어떻게 돼버리냐면 나중에요. 이게 다 증거 자료가 돼가지고 세금으로 과세돼 버려요. 별로 안 좋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미리 준비하라는 거. 자, 증여보겠습니다. 조금 빨리 할게요. 자, 배우자한테 증여하는 거 자녀 식구세금 증여하는 거 보면 6억까지는 세금 없다고 그랬죠? 그럼 7억이면 이렇게 되고 만약에 16억까지 주면 세금 2억 3,200. 그럼 나머지 얼마 남아있어요? 13억 6,800만 원 남아있죠? 자, 자녀한테 만약 1억 주면 485만 원이고 만약에 10억 주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자금출처 나중에 할 때 그러면 이럴 수 있죠. 한 사람한테 만약에 3억을 자녀한테 주는 것보다는 자녀 세 사람한테 1억씩 주면 3,800만 원 세 개 합치면 대충 1,3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자기 자녀 가족에 돈 줄 때 하나 밀어주는 게 아니고 나눠서 주게 되면 세금이 확 떨어집니다. 네, 그렇게 하라는 거. 자, 손자 손녀 1억까지 630인데 이렇게 하면 굉장히 커지죠. 미성년자면 좀 더, 왜냐면 이게 할증 문제가 붙어 있거든요. 30번. 근데 어떻든 간에 마찬가지로 나눠서 주는 게 도움이 됩니다. 자, 이 경우는 이제 뭐냐면 양도 대금을 팔아서 돈을 받은 건데 이게 증여로 해가지고 나눠줄 거냐 안 그러면 한 건을 줄 거야 세금이 달라진다. 그냥 내용만 보시면 되고 계산서 하라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 양도세는 이렇게 계산합니다. 여러분들 근데 요거는 제가 애울라고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이거는 세무사 영역이지. 그러니까 양도세는 이렇게 복잡하게 계산서 한식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시 집 팔고 나서 친구라도 야, 집 팔았는데 세금 얼마 나오니 그거 물어보지 마세요. 그 친구도 몰라요, 사실은. 세무사도 몰라요. 왜? 서류를 받아야지 계산. 어떤 분도 그러세요. 이 세무사 내가 잠실 아파트 내가 23억에 팔았는데 이거 세금 얼마나 물어봐요. 제가 무슨 무당이에요? 내가 그걸 어떻게 하냐고. 서류를. 그래서
세무사들은 이런 서류를 받아가지고 계산하면 이렇게. 제가 왜 소득세세율 이거 어렵다고 그랬죠? 이게 당초에 배수로 안 나갑니다. 그러니까 못 외워요. 복잡하게 얽혀있다는 거. 그래서 꼭 서류 준비해가지고 하시는 말씀 드리고요. 자, 1세대 1주택자, 그러니까 집이 세대는 한 채면은 보유 기간에 따라서 3년 이상이면 이렇게 공제가 24% 최대 80%. 그러니까 1주택자는 양도가의 실가로 10억까지는 세금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만 20억짜리다. 그리고 1주택이다. 그래도 세금 있잖아요. 7, 8천밖에 안 나옵니다. 생각보다 많이 안 됩니다. 근데 비과세 안 되면은 세금이 그때부터 많이 나오죠. 그래서 다주택자인 경우에 공제율이 최대 30%. 옛날에는 많이 했는데 지금은 10원 이상 가지고 있어도 30%가 공제 안 됩니다. 근데 1주택에 대해서는 최대 보유 40%, 거주 40%에서 합쳐가지고 최대 80%까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20%만 세금 내니까 세금이 적죠? 예. 자, 그래서 이제 그 집이나 이런 거 팔 경우에 비용으로 인정되니까 안 되는 게 있는데, 요거는 이렇게 인정이 됩니다. 우리가 뭐, 샤시라든지 방문 잔 것들, 그 다음에 보일러 교체, 그 다음에 베란다 확장 이런 비용은 됩니다. 근데 그런 세무상의 인테리어는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 안 된다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것만 되고 여기 있는 것처럼 재산세 내는 거 이런 거. 근데 여러분 이 재산세 종부세도요. 주택임대 사업 하시는 분들은 요거 장부 기장하면 비용 처리해 줍니다. 아시겠죠? 금액이 적어도 세무사 의뢰에서 하게 되면 비용 처리되니까 세금 부담이 확 줄어버립니다. 예. 그래서 요거만 된다는 거. 자, 중과세 지금 현재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들? 조정 대상 지역이 지금 현재 서울 시내에 지금 어디예요? 강남 상구하고 용산이 돼 있죠?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이에요. 나머지 지역은 현재 조정 대상 다 빠졌는데,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조정 대상 지역이 2022년 5월 10일, 2025년도 5월 9일 3년 동안 팔게 되면 중과세 안 하고, 그 다음에 3년 이상 보유 장기별 특별공제 가능합니다. 그럼 이제 이게 내년에 개정될 거냐? 그건 저도 몰라요. 그건 내년 가봐야 합니다. 근데 현재 올해 세법 개정안에는 요게 안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내년 그건 가봐야 됩니다. 그래서 요 기간 내에 팔게 되면 세금이 줄긴 주는데, 근데 주택 매수세가 거의 없죠? 잘 안 팔리죠? 제 아는 분도 다주택인데 내놨는데 안 팔리더라고요. 한 1, 2억씩 빼주면 모를까? 잘 안 팔립니다. 그런 내용이고요. 자, 그래서 양도식이 이거 이제 비상명 토지인데 이분이 이제 어떻게 했냐면 중요한 건 여러분들 그 과손 이런 데는 유실수가 심어져 있어요. 그러면 이거 양도 계약하실 때 토지 부분하고요 유실수 부분을 분리시켜야 됩니다. 그러면 유실수 부분은 현재 세금 과세해야 하네요? 안 합니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토지 부분만 과세하니까 토지하고 따로 분리를 하게 되면 유실수 부분은 세금 비과세되고 토지 부분만 세금 신고를 하라 이런 뜻이에요. 이해하시겠죠? 예. 자, 오피스텔 제일 문제는 오피스는 여러분 조심할 게 내가 1주택 가지고 있는데 주거용 오피스를 가지고 있으니까 나중에 문제가 터집니다. 그러니까 오피스를 무시를 하고 비과세 신고했는데 국세청에서 현장에 나와가지고 이게 주거용이에요. 와, 그러면 이거 미칩니다 진짜. 내 판 집이 비과세가 안 돼버려요. 그럼 세금이 기본적으로 억대로 날라옵니다. 그래서 오피스텔 가신 분들은 사업자에서 사업자 등록이 돼 있고 실제 사업장으로 사용하지 않으면은 주택 양도할 때 이거 엄청 신경을 쓰는데 그게 국세청 어떻게 파악하느냐? 국토부 때문에 RHMS 자료가 있고 국토부에서 전기가스도 저기 내역을 받아요. 근데 사무실은 밤새 내에 전기 돌아갈 일이 별로 없죠. 냉장 이런 별로 없으니까. 근데 주택은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현장에 나가지고 적발하게 되면 이게 큰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정말 조심해야 돼요, 오피스텔. 네. 자, 다가구 주택 가지고 계신 분들 있죠? 19세대 미만으로서 그 다음에 면적 6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 다가구로 할 수 있죠. 근데 다가구는 조심해서 다른 건 놔두고요. 이게 이제 세법상은 1주택인데 한 가지 문제가 더 살이 있어요. 강남이라는 데 가보면은 옥탑을요, 이걸 집으로 개조해가지고 빌려줘요. 그쵸? 이게 국세청에 적발이 돼가지고 어떻게 됐냐? 19가구인데 이게 졸지에 이게까지 20가구가 돼버렸어요.
그러면 한 개 자기가 사는 거 빼놓고 나머지 다 양도세 때려버리니까 이게 몇십억이 튀어나옵니다. 서대문도 조심하십시오. 옥탑 쓰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거 양도하기 전에 꼭 주택이 아닌 상태로 바꿔가지고 미리 고쳐놓고 해서 양도하십시오. 이게 국세청에서 엄청나게 세금을 많이 주고 강남 쪽에는 기본적으로 몇십억씩 현재 추징당하고 있습니다. 이거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예. 자, 혼합거래가 뭐냐면은 여기 있는 것처럼 여러 가지 섞여 있는 거예요. 내가 사업장, 그러니까 토지, 건물, 오피스를 파는 거기에 뭐 집기도 같이 파는 이런 거래를 하는데 그거는 분리를 시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사무실 파는데 인테리어가 되어 있다면 인테리어만 집기 있으면 이거를 따로 계약 써서 이거는 사업소 처리하고 요 토지 건물만 양도세 쪽으로 처리하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를 구분할 때 감정평가한 게 있으면 평가하면 되고 없으면은 기준시가나 장부가액으로 나눠서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겸용주택이 뭔지 아시죠? 내가 집하고 상가가 같이 되는 게 겸용주택인데 이때 조심할 게 뭐냐면 예전에는 주택 부분 면적이 주택 외면을 초과하면 전체를 주택으로 봤는데 지금은 그렇게 안 봅니다. 그렇게 안 보고 주택만 주택으로 하고 그 다음에 주택 외 부분은 양도세 대상이 돼요. 그래서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모르고서 옛날 거 생각하고 팔았다가 국세청에서 이거 수명 안에 나오거든요. 이거 집이 아닌데 왜 이거 비과세 신고했다고 나오면 끝이에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할 때 당연히 구분하고 비과세 들으면 비과세 신고가 나머지는 과세 신고를 하시라는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양도세를 만약에 줄이려면 양도 차익이 발생하면 올해하고 내년에 나눠 파는 게 좋고요. 그쵸? 그 다음에 그 전에 증여해가지고 서로 부부끼리 증여해서 하는데 부부간 증여는 이율과세 부분이 또 걸려있어요. 이율과세. 이율과세 뭐냐면 증여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팔게 되면 남편이 줬다. 그러면 남편의 옛날 취득가를 끌고 오는 게 이율과세인데 이 부분이 문제가 되고요. 그래서 차손이 발생하면 내가 올해 양도 차익이 있는 건데 내가 부득이가 또 그 손실이 나는 부동산을 판다 그러면 그에 같이 파는 게 좋아요. 그러면 양도 차익을 까버리거든요. 까버리면 양도세 낸 게 환급이 돼서 나옵니다. 예. 그런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공익사업용으로 만약에 하게 되면 요거는 저기합니다. 그 감면되고요. 자, 1주택은 현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주자가 1세대, 본인하고 배우자 포함해서 자녀가 양도일 현재 1주택 가지고 있고 2년 이상 보유. 근데 여기는 그 조정 대상 지역. 그러니까 지금 예전에 서울 시내 전체가 조정 대상 지역이 됐잖아요. 지정된 다음에 주택을 사가지고 파는 시점에 조정 대상 지역이 해지가 됐어요. 해지가. 그럼 어떻게 되냐? 2년 거주를 반드시 해야만 비과세 됩니다. 그러니까 조정 대상이 해지됐다 해서 이거를 바로 팔아버리면 거주 안 하면 비과세가 안 돼버립니다. 여러분들 꼭 명심하세요. 그래서 그 기간이 2017년도 8월 3일 이후에 조정 대상 지역 내 주택을 취득한 게 근데 그날 이전에 매매 계약을 했거나 또는 실제 매매를 했거나 하는 경우는 제외. 근데 그때 이후에 최초 계약해서 취득한 거는 다 해당이 된다는 거. 이거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이거 조정 대상 지역 현재는 강남, 서초, 송파, 용산만 쳤는데 그 전에 다 지정돼 있었다는 거. 자, 1세대로 하면 이제 우리가 이제 준록으로 보통 준록이 맞는데 근데 결혼한 사람은 준록 필요 없습니다. 이혼하지 않는 이상은 본인과 배우자는 무조건 1세대로 보고요. 자제분들은 만 30세 이상이면 주소 떨어뜨리면 별도 세대 됩니다. 근데 30세 미만자는 주소 떨어뜨려도 1세대로 보고요. 그 다음에 소득이 없어도 1세대로 봅니다. 그래서 자녀분들이 여기 본인 기준으로 배우자 이러고 하면 될 테고 그럼 어머니 아버지는 어떠냐? 어머니 아버지는 주소 떨어뜨리고는 상관없어요. 나하고 생계를 같이 안 하니까. 근데 이런 경우 있잖아요. 집이 한 채인데 아파트예요. 근데 이렇게 하거든요. 나하고 집사람하고 1세대 해놓고 아들, 딸이 여기 1세대로 따로 이렇게 두는데 이거는 동일세대도 아니다? 동일세대인데 왜? 아파트를 근거로 야 이거 넘어오지 마 할 수가 없잖아요. 안 되죠. 이런 경우는 돼요. 다가구인데 1층에 엄마, 아버지가 사고 2층에 아들하고 며느리가 사는데 출입구가 달라요. 그런 경우는 인정될 수 있어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별도 출입구가 있냐 없냐 위에 부엌이라든 싱크대 즉 생활하는 세대 개념으로 해서 갖춰져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자, 집을 내가 한 채 가지고 있는데 만약에 다른 집으로 이사 가려고 한다. 그러니까 이사 안 가도 상관없는데 이사 가려고 해서 하나 취득하면 어떻다? 있는 것처럼 일시적 2주택. 또 내가 집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상속받다. 그러면 내 거 파는 건 비과세. 그 다음에 혼인. 남녀가 각각 집을 하나 가지고 있다가 결혼해가 2주택이 되면 비과세. 먼저 팔면 비과세. 예. 동거봉양. 어머니 아버지 또는 장인장모 만 60세 이상 한 사람이 넘으면은 각자 집을 가지고 합친다. 그러면 10년 이내에 팔면은 비과세. 혜택이 많습니다. 자, 자격농지는 여러분들 한번 조심하면 혹시 여기 서대문 쪽에 지금 자격농지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거 거주자여야 되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를 양돌 현재 농지 상태로 매각하면 감면이 되는데 1억 원까지 양도세가 없어요. 감면되는데 한 가지 문제가 여기에 연잡 시군경 30km 범위 내에 해당되거나 또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소득 금액 3,700만 원 중요합니다. 즉 월급쟁이가 만약에 연봉 4천짜리다. 내가 농사 졌다. 세법적으로 인정 안 합니다. 그리고 임대소득 외에 일반 사업소득, 제가 세무사 소득이 있다. 근데 연간 소득 금액이 3,700 넘었다. 초과했다. 그러면 안 돼요. 내가 실제 농사 지어도 인정 안 합니다. 그래서 이게 요건이 들어오면서 감면 요건이 굉장히 복잡하게 현재 바뀌었습니다. 여기에 걸려든 분들이 꽤 계세요. 요것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감면되면 1억 원까지 하고 최대 5년간 2억 원까지 감면하는. 그럼 어떻게 해요? 감면되면 올해 양도하고, 그죠? 내년에 또 하나 양도하고. 예, 좀 세율이 좀 떨어지겠죠? 자, 그래서 세금은 여러분들 이제 탈세냐, 절세냐, 이런 걸 잘 따져서 해야 되고요. 그래서 관련서를 갖춰가지고 세무사님한테 상담을 받아보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세무 상담 하시려면은, 먼저 지금 세무사님 밖에 기다리고 계시는데, 말로 하면 안 됩니다. 서류를 하셔야 돼요. 왜냐면 기억에 오류가 있기 때문에 상담할 때는 이렇게 했는데 실제 와서 서류를 받아보면 얼토당토하는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상담이 완전히 돌아가 버려요. 그래서 반드시 상담하실 때는 관련 서류 갖춰가지고 상담을 해주는 게 도움이 될 겁니다.